안녕하세요. 오만사입니다. 저는 40대 초반에 회사를 다니고 있는 엄마입니다. 남편도 평범한 직장인이었고요. 다름이 아니라 얼마 전에 기막힌 일을 당해서 시댁과 거리를 두다가 이혼을 했습니다. 저희 친정 쪽은 저와 남동생이 있고 시가 쪽은 남편은 장남이고 시누이가 둘이 있습니다. 시누이는 둘 다 모두 다 결혼을 해서 따로 살고 있어서 시댁집은 시부모님만 살고 계시죠. 저희 친정집이 시댁보다는 좀 더 넉넉한 편이라서 결혼할 때에도 보통 반반씩 한다던 신혼집도 저희 친정아버지가 다 해주셨어요. 결혼 전에 제 명의로 미리 사두셨던 것을 팔고 다시 새 아파트로 신혼집을 사주셨었죠. 그래서 시어머니는 제가 아주 큰 부잣집의 딸이나 되는 줄 아십니다. 사실 제가 부잣집의 딸이라고 생각을 해본 적이 없어요. 그저 남들보다는 못하지 않게 사는 정도이고 다행히도 부모를 잘 만난 탓에 돈 걱정을 해본 적이 없다는 것 뿐이었죠. 저의 친정 부모님이 제가 어렸을 적부터 장사를 해오시면서 밤낮을 가리지 않고 열심히 일해오신 덕을 저와 남동생이 누리고 있을 뿐입니다. 결혼을 해서 보니 시댁은 생각보다 너무 돈에 쪼들리고 살더군요. 시부모님은 두 분이 함께 조그만 철물점 운영하시고 계시는데 아주 돈 쓰는 일이라면 벌벌 떨더라고요. 철물점을 하면 괜찮게 벌지 않나요? 남편 말에 의하면 살면서 한 번도 가족 여행이란 걸 해본 적도 없고 반찬 가짓수도 4개 이상이 된 적도 없었다고 해요. 그리고 항상 냉장고는 텅텅 비어 있었고요. 심지어 제가 결혼을 해서 첫 인사를 드리러 간 날에도 반찬을 손에 대지 못하게 해서 그냥 며느리를 아끼느라 그런가 보다 했는데요. 그게 아니더라고요. 시누이가 김치 쪼가리를 김치통에서 빼서 한 접시를 놓았는데 글쎄 시어머니가 단번에 시누이를 지어 박듯이 눈치를 주면서 김치를 덜어내라고 하더라고요. 행여나 손이 큰 제가 반찬이라도 많이 담아낼까 봐서 무서워서 그런 거더라고요. 아마도 시누이는 식구도 많으니 김치도 좀 더 넉넉히 접시에 담고 싶어한 눈치였는데 딱 먹을 만큼만 넣을 것이지 많이 덜어놨다고 그 와중에 태격태격 하는 걸 보고 참 희한한 광경이었죠. 김치가 뭐라고, 한국 사람이면 맨날 먹는 김치를 좀 넉넉히 상에 올려놓으면 어쩐다고 딸내미랑 더 올리자 말자 실랑이를 하다니 참 놀라웠습니다. 그리고 냉장고에는 아무것도 없더라고요. 세상에, 새며느리가 신혼여행을 마치고 첫 인사 온 날에 장도 보지 않았을까 싶더라고요. 냉장고에 음료라고는 딱 보리차만 가득 있었고 주스 한 병도 없었고 그 흔하디 흔한 냉동실에 아이스크림 한 개도 없이 텅텅 비어 있더라고요. 그런데 더욱 놀라운 것은 장을 봤다고 하더라고요. 장을 보면 5만 원 이상은 절대 안 본답니다. 마트에 가서 장을 보면 기본이 10만 원이 아니던가요? 딸랑 5만 원으로 무슨 장을 본다는 건지 이해가 안 갔고요. 얼마나 야채칸에 있던 팽이버섯이 오래되어서 상한 것 같으니 버려야 하는데 그걸 그대로 가져다가 찌개 국물에 넣는 것을 보고서 기절 초풍하는 줄 알았지만 아무 말 못했네요. 그 행동이 너무 자연스러웠거든요. 늘상 그러고 살았다는 건데 이제 막 시집온 며느리가 뭐라고 하겠습니까? 그래서 저는 죄송한 일이었지만 시어머니가 그때 끓여주신 고기도 몇 점이 없는 멀건 찌개를 조금 덜어내고 조금만 가져다가 건더기만 예의상 억지로 먹었습니다. 그런 후로는 제가 시댁에 갈 일이 있으면 주로 밖에 나가서 제가 밥을 사드리는 게 일상이 되어버렸어요. 남편 말에 의하면 시부모님이 은행에다가 돈을 수억씩 쌓아놓을 줄만 알았지 전혀 쓸 줄은 모른다고 했습니다. 오래전부터 전략하고 검수하는 습관이 몸에 배어 있던 터라서 아무렇지도 않은 그런 일상이겠지만 저는 그런 게 다 희한하게 보이더라고요. 그런 시댁이라도 멀리 떨어져 살고 있어서 자주 왕래할 일이 없었으니 그나마 다행한 일이었죠. 그러던 중 주말에 친정 엄마한테서 전화가 왔습니다. 네 아빠 말이다. 네 아빠 딱 말이다. 근처에 무슨 산업단지가 조성이 된다면서 하도 팔라는 사람이 많아도 안 팔고 있었는데 이번에 가격을 좋게 쳐준다길래 팔았지 뭐냐. 아, 그랬어요. 언젠가는 팔아야죠. 그런데 얼마 받으셨대요? 그게 30억이 조금 넘게 받았다. 네? 30억이나요? 그렇게 그새 땅값이 오른 거예요? 그래서 더 욕심 안 부리고 파셨단다. 엄마, 잘 파셨네요.
옆에서 조용히 TV를 보고 있던 남편이 30억이라는 말에 눈이 동그래졌습니다. 친정엄마는 친정아버지가 그 돈을 다시 부동산이나 다른 곳으로 투자를 하고 싶어 하시니까 혹시라도 눈여겨둔 곳이라도 있는지 물어보신 거였어요. 그리고 아무에게도 말하지 말고 조용히 관심을 갖고 투자처를 알아보라고 하셨습니다. 남편은 30억이라는 말에 입을 쩍 벌리고 침을 꿀꺽 삼키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말했어요. 그 돈 내 돈이 아니거든. 우리 부모님 돈이야. 행여라도 다른 사람들한테 입덕 뻥끗하지 마. 알겠어? 그러자 남편은 알았다고 하면서 그러더라고요. 그 돈 다 네 동생과 너한테 남겨주실 거 아니냐? 난 땡 잡았네. 우리 마누라. 아무튼 남편의 입단속을 제대로 시켰지만 못 믿을 사람이었어요. 그러는 얼마 있다가 갑자기 시어머니가 주말에 남편과 함께 할 말이 있다고 하시면서 내려오라고 하셨습니다. 자주 그런 부름을 하시지는 않아서 의아했었는데 깜짝 놀랐어요. 방 한 칸만 놔두고 살림살이며 집기들을 다 버리셨더라고요. 그렇게도 검사하기 짝이 없던 시부모님들이 물건들이 다 오래되어서 구질구질하다며 자식 새끼도 다 잘 키워놓고 남부럽지가 않은데 집이 거지 집구석 마냥 늘어져 있는 꼴은 더 이상 못 보겠다고 하시면서 다 버리셨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부엌 싱크대 등 가구들을 다 깨부셔 놨더라고요. 개원들 중 한 사람이 자식이 리모델링을 해주어서 멋지게 했다라며 리모델링을 하겠다고 하시더라고요. 그리고 남편이 아닌 저에게 리모델링비를 대달라고 요구하셨습니다. 그래서 제가 펄쩍 뛰었었죠. 네? 리모델링비요? 어머니, 이게 말이 리모델링이지 재건축이나 마찬가지잖아요. 제가 돈이 어딨어요? 롤아빠도 그만한 돈은 없어요. 라고 했더니 그러시는데 놀랄 노자더라고요. 없기는 뭐가 없냐? 롤아빠 말을 들어보니까 사돈네 집은 엄청 크고 좋다고 하던데 나도 그런 집은 아니어도 깨끗하게는 살아야 하지 않겠니? 그래서 제가 그랬습니다. 네, 저도 어머님과 아버님 깨끗하게 사시는 것은 대찬성인데요. 왜 저에게 돈을 달라고 하세요? 은행에 수억씩 돈을 모아두셨다면서요. 그랬더니 감히 어디 엉강생심 시부모의 돈을 넘보냐면서 기겁을 하면서 소리를 지르시는데 정상이 아닌 것처럼 보였습니다. 그래, 은행에 돈이 수억이나 있긴 있다. 하지만 꿈도 꾸지 마라. 그 돈은 노자금으로 모아둔 돈이다. 어디 그런 돈을 내가 함부로 쓸 수 있겠니? 어머님, 아버님의 돈은 소중하고 며느리 돈은 소중하지 않아서 지금 저에게 한두 푼도 아닌 리모델링비를 달라고 하시는 거예요. 기가 막힌 말에 남편을 쳐다보고 뭐라고 말 좀 해보라고 했더니 마지못해 그러더군요. 엄마, 우리가 돈이 어디 있어요. 그냥 엄마가 알아서 하세요. 그러자 곧바로 꾸레꾸레 소리를 지르면서 말씀하시는데 어이가 없더라고요. 남들은 결혼한 자식들이 다 알아서 리모델링 해주네 어쩌네 하던데 너희들은 말이라도 그렇게 정남이 떨어지게 하니? 그리고 너네들이 왜 돈이 없니? 네 장인이 땅 팔아서 30억이나 벌었는데 그 돈은 돈이 아니니? 그 말에는 저는 정말 기가 막혔습니다. 제가 남편을 째려봤어요. 그랬더니 남편이 난처한 듯이 시어머니께 그러더라고요. 엄마, 왜 그래요? 지금 여기서 그 말이 왜 나와? 장인 돈이지 내 돈은 아니잖아요. 그랬더니 더욱 큰 소리로 말했습니다. 시부모는 사람이 아니다 넌? 누구는 돈이 넘쳐나서 주차를 못하는데 나는 거지 같은 집에서 평생을 살아야 하겠니? 그래서 제가 시부모님께 말씀을 정확히 드렸습니다. 어머니, 아버님과 어머님 돈은 쓰기 아깝고 사돈 돈은 이렇게 해서라도 뺏어 쓰고 싶으신 거죠? 제 부모님이 30억 받고 땅을 팔았다는 말을 크세 들으시고 그 말에 환장하셔서 그런 것 같으신데 엄연히 남의 돈이니 탐내지 마시죠? 그렇게 말하고는 바로 티도 안 돌아보고 나와버렸습니다. 하도 궁색하게 쫀쫀하게 돈을 안 쓰려고 하길래 그때마다 제가 돈을 좀 쓰고 살았더니 아예 호구로 알더라고요. 그래서 일절 사절하기로 작정했습니다. 시부모님께 매달 드리던 용돈도 끊었습니다. 아쉬우면 남편이 알아서 뒷돈이 생기면 드리라고 했어요. 다 같은 부모님인데 친정 부모님께는 용돈도 드리지 않으면서 시부모님께만 드릴 수 없다고 못 박았어요. 세상에 어쩜 말짱하던 집을 일부러 깨부셔놓고
그렇게도 아끼던 살림살이도 다 버리고 아예 다 새 걸로 저보고 사달란 소리가 아니고 뭐겠어요. 새 며느리를 들인 첫날에도 며느리 입속에 김치 한 쪼가리도 더 많이 먹을까 싶어서 아까워서 김치 한 접시에도 손을 벌벌 떠시던 분이 30억이란 소리에 어떻게 하든지 그 돈을 쏙 빼먹어야겠다는 심산이 아니고 뭐겠냐고요. 자존심이고 뭐고 돈 많은 사돈귀에 들어가면 그깟 돈을 며느리를 통해 주지 않겠느냐는 생각에서였겠죠. 시집보는 딸을 집도 사줬는데 까짓거 그깟 돈을 안 주고 배기겠냐고 생각하는 것 같았습니다. 참, 아들 가진 시부모 자리가 벼슬 차리더라고요. 그날 그렇게 뒤에서 난리치는 시부모님을 놔두고 저 혼자서 올라와 버렸는데 얼마나 시부모님이 남편을 교육을 시켰는지 뒤에 올라와 산다는 소리가 진상이었습니다. 내가 우리 엄마 아빠한테 30억을 말을 한 거는 그냥 어차피 다른 데 가서 말하실 분들이 아니라서 말했던 거야. 그냥 좋은 일이니까. 그리고 우리 엄마 아빠가 평생을 돈만 아끼고 사느라 남들 사는 것처럼 못 해보고 사셨잖아. 로라가 그랬대. 외할머니 집은 냉장고도 크고 먹을 게 많고 집도 깨끗하고 좋다고 자랑했대. 그러니까 어쩌라고. 왜 우리 부모님 돈을 넘보시냔 말이지. 더 이상 할 말 없으니 이젠 그 얘긴 꺼내지 마라. 남편은 그런데도 자꾸 기분 좋게 돈 좀 해드리자고 했습니다. 죽었다 깨도 절대로 은행에 저축해 놓은 돈을 쓰실 분들이 아니라면서 다 자식 덕을 보시려고 일부러 그러신 거니까 기분 좋게 돈 좀 드리자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랬습니다. 너 나한테 돈 맡겨놨니? 나한테 돈이 어디 있어서 돈을 드리자고 하는 거니? 그리고 너는 우리 친정 부모님한테 뭐 얼마나 해드렸어? 그랬더니 신경질을 부리면서 그러더라고요. 내가 매달 월급을 통째 네가 가져갔잖아. 전 모아둔 돈 있을 거 아니야. 그래서 제가 계산기를 앞에다 두고 남편 월급을 지금까지 얼마를 벌어왔는지 보여주었어요. 눈이 안 삐었으면 잘 봐봐. 네 월급에서 생활비 제하고 이것저것 제했어. 마이너스다. 남들은 집장만을 한다고 월급의 70%까지 저축을 한다고 난리던데 너는 네 월급에서 집 사는 데 들어간 돈을 하나도 안 들으면서도 마이너스야. 어머님과 아버님께 매달 용돈을 드리고 갈 때마다 식사비를 우리가 다 계산하고 집안 경조사비도 우리가 다 내고 들어간 돈을 좀 봐라. 네가 번 돈으로는 감당이 안 되니까 내가 번 돈으로 사는 것을 모르겠니? 네가 지금 내 돈을 너네 부모님께 드리자고 하는 것 아니니? 그랬더니 한 말도 못하고 있으면서도 뭔지 모르지만 자존심만 상해하는 눈치였는데 또 그러더라고요. 너랑 나랑 부부 사이인데 네 돈 내 돈이 어디 있어? 너 내가 결혼 전에 한 말을 벌써 잊었어? 분명히 돈 관리는 내가 다 알아서 할 것이고 내 돈에 대해서도 터치하지 않기로 했잖아. 그렇게 남편 한바탕 다투고 나서 기분도 별로 좋지도 않은데 그새 또 시어머니와 남편과 시누이가 전화로 통화를 했는지 어쩐지 한참을 방 안에서 안 나오더라고요. 남편이 화장실에 휴대폰을 두고 들어갔길래 남편이 휴대폰을 열어서 봤습니다. 오빠, 웬만하면 엄마한테 돈 드려. 올케 언니가 돈도 많은데 다 어디다 쓰려고 그래? 그러지 말고 내가 언니한테 돈을 빌려달라고 할까? 나중에 엄마가 대신 빌려달라고 했다면 되지 않을까? 뭐 어쩌겠어. 시어머니가 빌린 돈이라는데 엄마가 그냥 못 준다고 하면 그만이지. 그래서 그 카톡 내용을 사진을 찍어서 보관해두었고 저는 마음의 결정을 내렸습니다. 이렇게 살다간 평생을 시댁에 호구짓만 하다가 좋은 소리도 못 듣고 살겠구나 싶었어요. 그래서 그 다음날 회사에 연차를 내고 딸을 데리고 친정 부모님을 찾아 뵈었습니다. 시댁에서 있었던 일을 다 말씀을 드리고 남편과 결혼을 할 때 왜 그토록 반대를 했었는지도 깨달았다고 더 말씀을 드렸어요. 친정 부모님은 지금이라도 늦지 않았다고 하시면서 잘 생각했다고 하시더군요. 그리고 그날 점심때쯤에 어김없이 시누이가 전화를 해왔습니다. 언니, 회사에서 일하는데 미안해요. 내가 급해서요. 미안하지만 꼭 들어주세요. 제가 지금 급한 대로 몇 천이 필요한데요. 언니 지금 당장에 빌려주실 수 있어요? 아니요. 돈이 없는데요. 은행에 수억씩 넣어뒀다던 어머니 아버님께 빌리시죠. 그랬더니 프로로 성질을 내면서 화를 냈어요. 왜 다들 시집 식구들은 시부모님이 넣어뒀다던 수억 원의 은행돈 말만 꺼내면 저렇게 예민한지 어이가 없더라고요. 그 돈이 그렇게 시집 식구들의 정신적인 지주였나 싶었습니다. 언니도 참 이상하더라. 왜 우리 엄마 아빠 돈에 신경을 써요?
그 돈이 없으면 우리 엄마 아빠가 어떻게 살아요? 아가씨도 나한테 돈 맡겨놨어요? 암튼 빌려줄 돈이 없어요. 언니, 그러지 말고요. 제가 지금 언니한테 찾아가서 말할게요. 아니요, 지금 친정에 와 있어요. 집에 가도 제가 없을 거예요. 완전히 반기는 표정으로 알았다고 하고 들어가더라고요. 그러더니 신우이랑 남편이 통화를 한 모양인지 반가운 목소리로 남편에게서 전화가 왔습니다. 자기야, 친정에 갔었다며? 내가 그럴 줄 알았지. 자기가 마음이 약해서 그냥 우리 엄마 아빠가 저렇게까지 나오는데 그냥 모른 척하진 않을 줄 알았어. 그래서 제가 아주 냉담한 어조로 말했어요. 너 뭔 소리 하니? 내가 집 잘 지킬 테니까 장인어른과 장모님과 함께 하루쯤 있다가 와. 네가 집이 어디 있니? 내 집은 걱정 말고 네가 당장 묵을 집이나 알아봐라. 네 짐은 창고에 넣어뒀으니까 알아서 찾아가라. 남편에게 지피번을 바꾼 것을 말해주었고 이혼 소송도 불사하겠으니 제가 원하는 조건 이혼하자고 했습니다. 그리고 당장 입을 옷가지들은 경비실 앞에다 말해두고 쌓아놨으니까 알아서 챙겨가라고 했어요. 마른 하늘에 날벼락을 맞은 듯이 남편은 절대 이혼을 하지 않겠다고 길길이 날뛰었지만 그래 봤자였죠. 하루아침에 산거지로 오갈 데가 없는 몸으로 쫓겨난 것을 알게 된 시부모님이 저희 친정 부모님에게까지 쫓아와서 저에게 그러시더라고요. 내가 돈 달라는 소리는 하지 않을 테니까 이혼만 하지 말아라. 절대 이혼은 안 된다. 내가 이렇게 빌어도 안 되겠니? 그때서야 안신 거죠. 남편은 제가 없으면 알거지 신세라는 것을요. 적당히 만족하고 욕심을 부리지 않았으면 마누라 덕을 보면서 잘 살았을 아들을 이혼을 시킨 꼴이었으니 손에도 이만저만이 아니어서 후회했을 거네요. 혹자는 돈이 많으면 남편이나 남편 식구들쯤이야 먹여 살려도 되는 것 아니냐고 하는 분들도 있을 거네요. 그런 무조건적인 사랑은 부모가 자식에 대한 사랑 말고는 없습니다. 사연은 여기까지입니다.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려요.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제가 예전에 결혼할 뻔한 남자와 파혼한 사연입니다. 당시에 남친은 30세이고 저는 29세였는데 서로 사귄 지는 1년 반 정도 되었어요. 나이가 나이인지라 남친이 프로포즈를 빨리도 해왔습니다. 저도 기다렸던 터라서 무조건 예스라고 했었죠. 남친은 저와 결혼을 결정한 뒤로는 남친 가족들에게 엄청 저에 대한 얘기를 많이 한 모양이었어요. 당장에 남친 어머니가 저를 무척이나 보고 싶어 한다고 하더라고요. 남친 어머니는 중학교 교사로 재직 중이시다가 퇴직하셨다고 들었어요. 참 다정다감하시고 따뜻한 분이시라면서 저를 보자마자 엄청 마음에 들어 하실 거라고 하면서 가볍게 남친 엄마와 식사를 하자고 했습니다. 아마도 남친 엄마가 아들 여자친구가 궁금해서 만나고 싶어하는 눈치여서 식사를 함께 하자고 하는 듯 했습니다. 저는 좀 긴장이 되더군요. 미래의 예비 시어머니가 되실 분이니 첫인상을 예쁘게 보여야 할 텐데 걱정이 되었어요. 교사로 재직하시다가 퇴직하셨다길래 아마도 보수적이실 거라고 생각되었습니다. 평소에는 찢어진 청바지에다 그럭저럭 편해 보이는 옷들만 입었어요. 그런데 완전 여성스러운 모습으로 탈바꿈을 하고 남친이 말한 식당으로 갔습니다. 그날은 주말이라서 남친과 남친 엄마가 함께 집에서 식당으로 일찌감치 나온다고 들었어요. 제가 어르신을 기다리게 하면 안 될 것 같아서 먼저 와서 기다릴 요량으로 약속한 시간보다 빨리 도착했습니다. 식당 주차장에 도착했다고 톡을 보냈더니 벌써 와서 기다리고 있다고 하더라고요. 식당 2층 예약된 방으로 오라고 했습니다. 아니 바보같이 눈치껏 늦게 올 일이지 왜 이렇게 빨리 온 거야? 라고 쏘아붙이고 싶었지만 혹시나 옆에 계시는 남친 엄마가 들을까 싶어서 꼭 참고 1층에 있는 화장실에 들어갔습니다. 얼른 화장을 고치고 온배무새를 다듬고 돌아서서 화장실을 막 나가려는 찰나에 맞은편 화장실에서 볼일 보고 나오는 한 아주머니와 눈이 딱 마주쳤어요. 저도 모르게 너무 놀라서 순간 고개를 돌렸습니다. 모르는 사람처럼 그렇게 얼른 화장실에서 나와버렸어요. 하필 오늘 같은 날 재수없게. 그 아주머니는 다름 아닌 중학교 2학년 때 담임이었어요. 다행히도 못 알아보는 것 같았습니다. 그럴 수밖에요. 제가 얼굴 전체를 성형을 했기 때문에 못 알아보는 건 당연했어요. 성형하기를 참 잘했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렇게 우연이라도 마주쳐도 못 알아보니 얼마나 좋은지 몰랐어요. 그리고 2층 계단으로 올라서 예약된 방으로 넣고 했더니 남친이 문을 열었습니다. 남친 엄마는 잠깐 화장실에 가셨다고 하더라고요. 저는 설마 2층 화장실에 가셨겠거니 싶었어요. 그런데 곧바로 남친 엄마가 문을 열고 들어오신 것 같아서 공손히 인사드릴 자세로 서 있었습니다. 그런데 너무 뜻밖에도 아까 봤던 중학교 담임쌤이었어요. 그렇다면 그 중학교 담임선생님이 바로 남친 엄마라고? 저는 매우 당황하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이게 웬 운명의 장난인가 싶었습니다. 꿈에서라도 만나기도 싫은 몇 안 되는 사람 중 한 사람인데 결혼할 남친의 엄마라니 믿을 수가 없었어요. 여전히 저를 알아보지 못하는 눈치였어요. 아까 그 화장실에서 봤는데 그 아가씨네. 아이고 참 이쁜 아가씨네. 처음 뵙겠습니다. 순간적으로 참 고민이 되더군요. 지금 당장은 뜯어고친 얼굴 덕에 못 알아보겠지만 뻔히 제가 그 옛날 담임쌤을 못 알아본 지 할 수도 없는 노릇이었거든요. 하늘이 무너지는 듯한 심정인데 어떻게 하나 하는 내적 갈등으로 아무 소리도 들리지 않았습니다. 어떻게든 이 순간을 모면하고 싶었어요. 그래서 저도 모르게 먼저 말을 했습니다. 죄송합니다만 갑자기 급한 메시지가 와서 전화 좀 받고 올게요. 죄송해요. 라고 하고서는 급히 나왔습니다. 남친은 음식 주문하고 있을 테니까 얼른 통화하고 오라고 하더군요. 저는 뒤도 돌아보지 않고 그냥 주차장으로 달려갔습니다. 마음은 씁쓸하더군요. 모처럼 맘에 맞는 남친을 만나서 행복했었는데 하필 중2 담임쌤의 아들이었다니 남친과는 인연이 아닌가 보다 하고 생각했습니다. 어찌됐든 얼굴을 잠깐이라도 마주하고 싶지는 않았어요. 남친 어머니, 아니 김경숙 선생님은 저에게 깊은 트라우마를 안겨준 분이셨어요. 사춘기였던 그 예민하고 질풍노도우 시기에 겪었던 충격적인 사건은 두고두고 기억이 날 만큼 저를 힘들게 하곤 했습니다. 당시에 저는 공부도 잘 못했고 겉돌면서 몇몇 품행이 방정하지 못한 애들과 어울려 다녔어요. 김경수 선생님은 욕심이 많은 분이셔서 월말 학력평가나 기말 학력평가에서 반평균 성적이 항상 1등이기를 원했습니다. 전학년 담임을 맡아서도 1등을 놓친 적이 없으셨다면서 상중하로 반을 따로 갈라서 반장을 따로 둘 만큼 반평균 성적을 올리는데 집착하셨습니다. 저와 어울려 다니는 친구들 모두가 하위 그룹에 속했어요. 김경수 선생님은 늘 하위 그룹에 있는 저희들에게 압력을 넣으셨죠. 너네들이 반평균을 깎아먹고 있다. 너희들 때문에 1등을 하지 못하면 각오해라. 라고 하시면서 공개적으로 창피를 주곤 했어요. 그렇지 않아도 사춘기라서 한참 예민할 때 이런 김경수 선생님이 강압적인 말투와 고압적인 자세는 우리 하위 그룹의 반발을 사기에 충분했고 보이지 않게 상위 그룹과 중위 그룹과의 사이를 벌려놓음으로써 비난과 멸시의 대상이 되어버리게 하셨던 거죠. 지금 생각하면 참 근시안적인 교육 방침이었는데 그렇게 쪽팔림을 당하게 해서라도 공부를 시켜보겠다는 의지가 강했습니다. 그래서 방과 후에 하위 그룹만 남아서 자습을 더 하고 가게끔 했어요. 남아서 보충 학습이란 명목으로 자습을 더 하고 간다는 사실이 그때는 왜 그래도 창피하고 쪽팔렸는지 모릅니다. 공부를 못해서 천대받는 그런 느낌이었고 상위와 중위 그룹에 속한 애들이 비오는 것처럼 보였습니다. 그 중에서도 저는 최하위 그룹에 속했습니다. 좋게 말하면 학교 성적이 연연하지도 않는 자유 영혼이었어요. 꼴등만 아니면 된다라는 식이었기 때문에 늘 성적이 뒤에서 몇 번째 정도였습니다. 그래서 김경수 선생님은 늘 제가 타겟이었어요. 마치 제가 시험지에서 몇 개 더 맞추면 반평균이 올라간다고 생각하셨죠. 그래서 시험 때마다 저에게 과목별 목표 점수를 세우게 했고 공부하는지를 매일 체크하다시피 하셨습니다. 저는 이런 간섭이 너무 싫었어요. 자존심도 매우 상했었고요. 김경수 선생님이 이런 노력 탓에 하위 그룹의 다른 친구들이 성적이 많이 오르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저는 여전했었는데 반평균이 많이 오르지 않는 이유를 저 때문인 것이라고 탓하는 것 같았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잊지 못할 한 사건이 터졌습니다. 체육 시간에 체육복을 갈아입고 강당에서 농구를 할 때
저는 배가 아파서 의무실에 가서 누워 있었어요. 그런데 반 친구들의 소지품들이 다 털렸습니다. 그것 때문에 제가 의심을 받고 교무실까지 불려가서 제 가방 검사까지 받았습니다. 평소에 성적이 좋지 않아서 반 평균까지 까먹는 제가 맞듣지 않게 생각했던 담임선생님은 솔직하게 고백하라고 정용했습니다. 담임선생님이 의심을 하니까 반 친구들 모두가 저를 의심하게 되어서 큰 충격을 받았었죠. 범인은 끝내 잡히지 않았고 제가 훔쳤다는 그 어떤 증거도 없었습니다. 저와 친한 친구들은 저를 믿어줬지만 반 친구 대부분은 저를 벌레 보듯 했습니다. 저를 슬슬 피해 다녔고 제 앞에서는 물건들을 꽁꽁 숨기더라고요. 그때 저는 그렇게 만든 담임선생님을 절대 평생을 두고 용서하지 않겠다고 했습니다. 그때 저는 깨달았어요. 제가 공부를 못하니까 제 말을 믿어주지 않고 의심한 거라고요. 자존감이 밑바닥을 치던 제가 그때서야 공부를 해야 할 필요성을 느꼈어요. 나중에 알게 된 사실이었지만 제가 교내 IQ 탑 10에 오를 만큼 IQ 성적은 좋았다더군요. 최하위 그룹인 제가 그런 IQ가 나올 리 없다고 하면서 선생님들 사이에선 오류인 것 같다고 했다더군요. 참 선생님들의 선입견은 어쩜 그리도 똑같았는지 어이가 없더군요. 그때부터 정말 열심히 공부했습니다. 담임선생님을 증오하면서 말이죠. 워낙에 최하위 성적이었던 터라서 성적은 금방 올랐습니다. 눈에 띄게 오르자 담임선생님도 매우 놀랐어요. 금방 하위 그룹을 벗어났고 중위 그룹에 도달했었죠. 학년이 끝나는 기말고사에서는 드디어 상위 그룹에 올랐어요. 모두가 놀랐었죠. 학년이 바뀌어도 저는 여전히 담임선생님을 원망하고 경멸했습니다. 지나가도 인사도 하지 않고 꼿꼿이 지나칠 정도였죠. 물론 그 덕분에 제가 공부를 열심히 해서 대학까지 졸업하게 된 계기가 된 거는 사실이지만 그때 느꼈던 그 감정은 여전히 남아 있었어요. 하필 남친 엄마라니 정말 싫었습니다. 남친에게 톡을 보냈어요. 미안하다. 엄마랑 둘이서만 식사해라. 그리고 커플 반지는 돌려줄게. 너랑은 결혼 못하겠다. 남친은 정말 좋아한 거는 사실이었지만 파혼의 결정은 그리 어렵지 않았습니다. 그 사춘기 시절의 트라우마로 남게 해줬던 남친 엄마와는 더 이상 인연을 맺고 싶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남친 엄마와의 악연이라면 틀림없이 남친과도 악연으로 끝날 게 뻔하니까요. 갑자기 남친 엄마를 보자마자 나가서 파혼하겠다는 저를 이해를 하지를 못했던 남친은 이유를 충분히 설명해 주었습니다. 김경수 선생님이 싫은 만큼 김경수 선생님의 아들과 결혼도 하기 싫다고 했습니다. 남친 엄마가 묻거든 그대로 말씀드리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남친과 헤어졌어요. 마음의 상처가 원동력이 되어서 공부를 열심히 하게 되었다고 하더라도 그런 선생님의 경솔한 행동과 선입견이 정당화되거나 상쇄될 수는 없는 것이죠. 좋지 않은 인연이 엮어서 좋은 인연이 되기는 어려운 법이니 글쓴이의 마음은 충분히 이해가 되는 부분입니다. 하지만 아쉬운 부분이 있다면 선생님의 열정이 다소 미약한 글쓴이에게 의도치 않은 오해와 상처를 주게 된 것일 수도 있다는 사실과 그 선생님도 마냥 완벽하지만은 않은 인간이다 라는 점을 인정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글쓴이 앞날에 행복이 깃들기를 바랍니다. 사연은 여기까지입니다. 여러분의 생각과 의견을 남겨주세요.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여기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우반사입니다. 오늘은 아파도 병원을 데리고 가지 않겠다던 남편 그대로 해주었어요. 꽃이다 라는 내용입니다. 오늘의 사연 시작하겠습니다. 저는 50대 중반에 딸둘 가진 엄마입니다. 제 남편에 관한 얘기를 하려고 합니다. 제 남편은 하던 일을 그만두고 집에 그냥 있습니다. 주식을 하는 것 같은데 방구석 자기 방에서 하루 종일 틀어박혀서 나오질 않았습니다. 무엇을 하고 있는지는 모르겠지만 일단 하루 종일 눈에 보이지 않으니 그런대로 괜찮았습니다. 어느 날 갑자기 다니던 회사를 아무런 말도 없이 그만두더니 1년째 백수로 집에서 놀고 있어요. 생활비는 못 주겠다고 아주 당당히 말하더군요. 뭐 남이 들으면 얼마나 생활비 잘 내놨던 것처럼 말하고 있네. 웃겨
라고 생각했어요. 나이 들수록 재수없고 모질이가 되어가는데 이런 남편을 폐기 처분하는 곳이 있으면 당장이라도 가져다 버리고 싶네요. 저도 퇴직한 지 얼마 되지 않았던 터라 퇴직금을 염두에 두고 하는 말이었어요. 어차피 저도 직장 생활을 오랜 동안 해왔던 터라 남편 생활비에 연연하지 않습니다. 생활비 반반으로 나누자고 했지만 생활비를 준 적이 없었어요. 이 핑계 저 핑계 대고 주지 않았었죠. 처음 겪은 일이 아니라서 기가 막혔지만 그러라고 했어요. 이젠 아주 자주 겪다 보니 지겹기만 했습니다. 원래도 이렇게 추잡스런 말을 한 적이 많았기 때문이었죠. 그런데 거기에다가 한마디 더 하더군요. 혹시 앞으로 병원 갈 일 있어도 저를 데리고 가지 않겠다고 했습니다. 뜬금없이 병원 타령이길래 왜 병원에 데려다 주지 않는다고 하냐고 물었더니 자기한텐 돈이 없으니 돈 아까워서 아파도 병원비 못 대준다고 하더라고요. 그런데 전 한 번도 남편 돈으로 병원에 가서 진료 받은 적이 없었습니다. 새삼 그런 말을 할 필요도 없었는데 그런 쓸데없는 말로 사람 질리게 하네요. 미리 말해주니 만일 몸이 아프거든 제 돈으로 알아서 병원으로 찾아가든지 치료를 하든지 마음대로 하고 자기한테는 눈꼽만큼도 기댈 생각을 말라고 했습니다. 참 말하는 수준하며 생각하는 수준이 나이를 먹어도 변치 않더군요. 그러면서 본인도 만일 아프면 병원에 가지 않고 산속에 들어가 혼자 요양하든지 하다가 조용히 죽겠다고 했습니다. 남이 들으면 싸우다가 어거지로 홧김에 하는 소리처럼 들릴지도 모르겠지만 어이없게도 맨정신에 그런 말들을 늘어놓았습니다. 그동안 생활비를 받아 써본 적이 없었어요. 다만 생활비 명목으로 제 신용카드 하나를 결제를 해주었는데 그마저 못해주겠다는 말이었죠. 오히려 제가 제 돈을 생활비에 더 많이 쓴 편이었죠. 그런데 그렇게 말했던 시점이 제가 퇴직한 지 한 달도 채 안 되었던 때였네요. 사실 막상 일찌감치 퇴직을 하고 보니 여러모로 우울했었어요. 여행도 다니고 싶었고 못 만났던 친구들을 만나려고 계획도 했었네요. 아마 그런 저를 보면서 돈도 못 벌면서 친구들이나 만나고 다니면서 펑펑 돈을 쓸까 봐서 노심초사한 모양이었습니다. 그동안 제가 돈을 벌어오니까 기대고 잘 살았었는데 행여라도 남편한테 빌붙어서 살까봐 걱정이 이만저만이 아니었나 봅니다. 혹여라도 제가 당장 아파서 쓰러지는 날엔 어김없이 아까운 자기 돈을 써야 할지도 모르는 불안감에 휩싸여서 미리 말해서 못을 박는 거였습니다. 남편은 늘 그랬어요. 조금은 비정상적인 면이 없지 않아 있어 보였습니다. 그래서 제가 걱정하지 말라고 했었죠. 절대로 아파도 병원에 데려다 달라고 하지 않을 테니 걱정 붙들어 매놓으라고 했습니다. 대신에 똑같이 해주겠다고 다짐했었네요. 남편이 아프면 절대로 병원에 데리고 가지 않겠으며 병원 간호는 물론이고 병원비도 대주지 않겠다고 했습니다. 그동안 제 신용카드로 마트에 가서 장 본 것이나 겨우 결제를 해주었고 제가 개인적으로 따로 쓴 것은 빼고 계산해서 입금해줬던 사람입니다. 하도 공색하게 결제해줄 때마다 어째나 말이 많던지 어떻게 남자로 태어나서 저렇게 못났나 싶어서 저런 남자를 만나서 살아온 저를 탓하기도 했습니다. 왜 저런 남자랑 이제껏 살아왔냐고요? 진즉 헤어질 것이지 왜 살았냐고요? 참 그게 말이 쉽지 아주 여러 번 헤어지려고 했었는데 그때마다 잘못했다고 빌고 딱히 남편이 바람을 피웠다거나 돈을 물쓰듯이 썼다거나 하진 않았어요. 단지 조금 무능해서 경제적으로 저를 많이 힘들게 하는 부분이 있었던 거죠. 저보다 훨씬 급여도 적었던 남편은 자격지심 때문에 절대 급여 공개를 하지 않았었고 철저하게 본인 수입을 오픈하지 않았어요. 퇴직금이 얼마냐고 물었다가 대판 싸웠습니다. 자기 퇴직금은 왜 물어보냐면서 감히 자기 퇴직금을 넘볼 생각을 하지 말라고 하더라고요.
남편 퇴직금이 궁금해서 물어본 건데 그게 잘못된 건가요? 남편은 돈 얘기만 나오면 민감하게 지나친 반응을 보였어요. 약간 정신병적인 것이 있지 않나 생각할 정도로 돈에 집착했습니다. 자기 몸에는 옷 하나도 사입지 않아요. 지금 입고 다니는 옷의 대부분은 딸들이 사준 거예요. 속옷도 너덜너덜 다 떨어진 것도 못 입는다고 제가 버렸더니 그걸 버렸다고 얼마나 잔소리하던지 말도 못합니다. 입지도 못할 것을 모아놓았다가 한가할 때 바늘로 꿰매어서 다시 입더라고요. 제가 보다 못해 사다 주면 못 이긴 척하고 입었습니다. 세상에 거지도 그런 거지가 없을 겁니다. 그렇게 청성 떨면서 쪼그리고 앉아서 속옷과 양말 빵꾸 난 거를 꿰맬 시간에 돈 한 푼 더 벌어오겠네요. 결혼 초에는 저에게 벤츠 사주겠다. 집안에 일하는 아주머니를 들여서 손에 물 하나 안 묻히고 살게 해주겠다고 그렇게 큰 소리 땅땅 쳤었습니다. 그러던 남자가 돋보기 안경 쓰고 앉아서 바늘을 실을 꿰매고 있는 꼬락서니를 보자니 이런 영감택이 누가 안 모셔가나 하고 고사 지내고 싶었습니다. 남편이 그런 말을 한 이후로 저는 한 집에 살지만 각자 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늘 그랬듯이 각종 공과비는 남편이 냈고요. 오래도록 탔던 제 차는 폐차하려고 했는데 좀 쓸만하다며 남편이 자동차세며 유지비를 자기 돈으로 지출할 테니 달라고 해서 남편은 남편 차를 총 2대를 필요에 따라 타고 다닙니다. 그래서 한 번씩 제가 필요할 때마다 제가 쓰던 차를 몰고 다니고 있어요. 그리고 그 외에는 다 제 돈으로 해결합니다. 몇 푼 되지 않는 퇴직금으로 새로운 일을 시작하기엔 역부족이었어요. 그렇지만 두 딸들도 직장 생활하기 때문에 예전처럼 생활비가 많이 들진 않았습니다. 문제는 줄일 수 없는 식비인데 일주일에 한 번씩 마트에서 장을 봤었는데 2주일에 한 번이나 3주일에 한 번 정도 보고 있어요. 생각보다 딸들이 집에서 밥을 거의 먹지 않기 때문에 식비는 많이 줄었네요. 물론 남편 밥은 안 차립니다. 자기가 알아서 먹든지 말든지 알아서 하라고 내버려둡니다. 상당히 편해졌고요. 제가 누구를 만나던 말던 간섭을 하지 않아서 정말 좋았습니다. 거지 같던 남편이 제가 장을 봐온 라면이나 참치나 햄 그리고 통조림 등을 한 번씩 삥땅 쳐서 몰래 훔쳐먹곤 해도 모른 척 아량 있게 봐줍니다. 적어도 난 너랑 다른 부류니까 봐준다. 모질이야. 어쩌다 주말에 딸들하고 고기 구워 먹을 때 저는 한 집에 있는 남편을 부르지 않았습니다. 딸들이 방구석에 처박히는 남편을 예의상 불러주면 예의 바르게도 안 먹는다고 해줬습니다. 한 상에서 밥을 함께 먹지 않았습니다. 얼마나 편한지 모르겠네요. 배고프면 주방에 몰래 나와서 우리가 먹다 남은 반찬을 그릇에 쓸어 담고 후다닥 자기 방에 들어가서 후딱 먹고 빈 그릇을 설거지도 하지 않고 개수대에 던져놔도 그 정도는 눈 감아 줍니다. 하도 불쌍한 티를 팍팍 내며 한 집에서 왔다 갔다 하니까 딸들이 한 번씩 먹을 것을 사다가 방에 넣어줍니다. 그리고 이런 상황을 이해한다면서도 아빠를 불쌍히 생각하더라고요. 행색이 딱 봐도 거짓골에다 초라하기 그지없어서 딸들의 동정심을 사기 아주 충분했거든요. 그래서인지 엄청 딸들이 남편을 챙기는 눈치였습니다. 옷도 사다 주고 빵꾸난 양말 신지 말라고 양말도 사다 주곤 했습니다. 요새 80대 중반인 시어머니께서 자주 편찮으셔서 병원 출입이 잦은 관계로 병원비가 꽤 나왔었어요. 거기에다가 건강하시던 아버님까지 병원 출입을 하시게 되니까 병원비만 해서 상당했었나 봅니다. 시누이가 저에게 전화해서 병원비를 똑같이 나눠서 십시일반 내자고 했습니다. 그러자 제가 남편에게 직접 말하라고 했더니 부부는 일심동체인데 왜 따로 말하냐고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껏 한 번도 생활비 받아 써본 적이 없었는데 병원비 낼 돈이 있겠나? 그래서 오빠한테 직접 말하는 편이 좋겠다고 한 거네 라고 했습니다. 그리고는 앞으로 돈 얘기는 오빠하고 하라고 했습니다. 시누이는 그동안 남편이 생활비 한 번도 주지 않고 공짜로 살아온 걸 눈치챘으면서도 모르는 척 하면서
저한테서 병원비를 뜯어낼 생각을 했던 거였어요. 그래서 말 나온 김에 확실히 하고 싶어서 남편이 내가 퇴직한 뒤론 단 한 푼도 생활비를 지원하지 않는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남편이 했던 말을 그대로 해줬습니다. 그래서 혹시라도 오빠가 병원에 갈 일이 있더라도 병원비며 병간호를 일체 하지 않을 거라고 했습니다. 신우는 절대 믿지 못할 말이라고 하더군요. 믿건 말건 사실이니 그리 알라고만 했는데 퇴직했으니 별다른 일이 없으면 시어머니와 아버님이 두 분 다 병원에 입원해 계시니 돌아가며 병간호 하자고 했어요. 그래서 제가 내 말 허투루 듣지 말라고 했습니다. 남편이 먼저 병간호든 병원 출입이든지 간에 하지 않겠다고 선언했고 거기에 동의했으니 시부모라 한들 마찬가지라고 했습니다. 놀고 자빠져 있는 아들 놔두고 왜 며느리가 병간호를 하냐고 했었네요. 저는 생활비 벌러 다녀야 해서 바쁘다고 하고 전화 끊었습니다. 오랫동안 무능한 남편 때문에 생활비 한번 제대로 받아보지 못한 것을 다 알고 있었으면서도 모른 척하는 시누이가 정말 웃겼네요. 다른 일로는 남편한테 하루가 멀다 하고 전화해서 이런저런 흉을 다 보면서 유독 돈에 관한 얘기나 병간호를 옳게 하다니 정말 얄미웠습니다. 아무튼 저는 시부모님의 병문안을 두 딸들하고 주말에 간 것 말고는 병원에 일체 가지 않았습니다. 시부모님이 두 분 다 입원해 계셨기 때문에 병간호가 벅차다면서도 남편은 자기가 저에게 했던 말이 있어서인지 자기 부모님의 병간호를 부탁하지 않았었어요. 그런데 양쪽의 부모님을 병간호하기엔 시누이와 남편이 너무 힘이 들기도 했고 시누이가 힘들다며 죽는 소리 하면서 올케가 와서 도와줘야 하는 것 아니냐며 난리치는 바람에 하는 수 없이 저에게 도움을 요청했었습니다. 남편은 자기 맘대로 자기가 했던 말을 처리한다고 했습니다. 저는 한 번 간 버스는 다시는 붙잡을 수는 없는 거라며 단번에 거절했어요. 제가 미쳤습니까? 누구 좋으라고 제가 받아줍니까? 쫌탱이 같은 남편이 그에 상응하는 반대급부도 없이 처리한다고요? 혼자서 북치고 장구치고 다 하더군요. 시누이와 남편은 두 부모님의 병간호 때문에 죽을 듯 살 듯 하는 것 같았습니다. 남편 덕분에 저는 마음 편하게 병간호도 하지 않고 지낼 수 있었네요. 시어머님은 점차로 회복되어 가시는 것 같았으나 아버님은 점점 나빠지셨는데 엄청난 고통 속에서 헤매시다가 돌아가셨습니다. 그 일련의 과정을 지켜봤던 남편은 겁이 덜컥 난 모양이더라고요. 병간호의 중요성을 깨달은 것 같았어요. 그때서야 생각 없이 내뱉었던 말을 후회하는 눈치였어요. 하지만 뭐 이미 늦은 뒤였습니다. 남편은 아버님을 하늘나라로 보내드린 후에 계속해서 소화가 안 된다면서 헛구역질도 하고 머리가 아프다며 드러누워 있기 일쑤였습니다. 두 딸들이 걱정하면서 병원에 가자고 했는데도 소화제만 먹고 버티더군요. 한 집에 살면서도 아프다고 하니까 걱정이 조금 되긴 했지만 별 도리가 없었습니다. 내버려뒀어요. 그랬는데 어느 날 안 되겠는지 병원에 혼자 다녀온 모양이었습니다. 시누이한테서 쪼르르 전화가 왔어요. 남편이 암이라면서 이미 진행이 많이 되어서 큰 병원으로 가서 수술을 받아야 한다고 했습니다. 아마도 직접 말 못하고 시누이를 통해서 전한 것 같아 보였습니다. 시누이가 울면서 전하는 말이 구구절절하니 꽤나 슬프게도 들렸어요. 오래 못 살 것 같다고요? 그러니 올케가 오빠를 데리고 병원에 다녀오라고요. 내가 미쳤니? 가고 싶으면 혼자 가라 해라 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랬네요. 병에 걸리면 산속에 가서 몸보신 하다가 조용히 혼자서 죽겠노라고 했으니까 병원 안 갈 거네 라고 했습니다. 시누이가 통사정을 하더군요. 나보고 어쩌라고. 그래서 남편한테 먼저 물어보라고 했더니 살고 싶다고 수술 받으러 간다고 했답니다. 저는 그러던지 말던지 알아서 하라고 했습니다. 한 집에서 얼굴 마주쳐도 모른 척 했습니다. 동정심을 유발하려고 갖은 불쌍한 표정을 다지었지만 저에겐 어림도 없었죠. 안 되겠는지 저에게 암 진단을 받았다면서 자기가 했던 말을 후회한다면서 자기 병간호를 부탁했습니다. 아쉬울 때만 손을 내미는 남편, 정남이 떨어집니다.
남편이 암 진단을 받았다면서 세상 하늘이 무너진 듯이 말하더군요. 그래서 제가 말했습니다. 참 안 됐네. 산속에 들어가서 조용히 죽을 용기는 안 나나 보네. 병원에 가서 수술 잘하고 살아서 돌아오면 그때 가서 다시 생각해 볼게. 저는 끝까지 남편 병간호를 하지 않았습니다. 신우는 남편이 저에게 지독하다고 하더군요. 그래서 제가 다시 말했습니다. 지독하게 말한 건 너였단 걸 잊지 마. 난 네가 했던 말 그대로 하고 있는데 무슨 불만이야? 어이없네. 라고 했습니다. 남편이 암을 이겨내든지 말든지 자기 알아서 할 소관이네요. 함부로 말을 짓거리더니 자기 발등을 찍는 꼴이 되었습니다. 저는 남편과 자식까지 낳고 함께 산 것을 매우 후회했습니다. 남편의 DNA가 그대로 자식에게 유전될 텐데 아들이 아니라 그나마 딸이라 다행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앞으로도 남편이 했던 말 그대로 돌려주려고 합니다. 암 투병하다가 못 견디게 되면 알아서 산속으로 들어가 혼자서 조용히 요양하다가 죽는지 두고 볼 참입니다. 사연은 여기까지입니다. 여러분의 생각과 의견을 댓글로 달아주세요. 구독 꼭 눌러주시고 좋아요 그리고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여기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항상 좋은 날 되세요. 안녕하세요. 여러분들 코로나 때문에 집콕하시느라 힘드시죠? 저도 모처럼 다이어트 겸 건강관리 겸 해서 큰맘 먹고 수영장에 등록하고 딱 한 번 기초반 수업 받고 코로나19 사태가 터져서 아직까지 못 가고 있습니다. 수영장 등록하기도 참 어려웠어요. 7시 반부터 등록 접수 번호표 받으려고 새벽 5시부터 줄 서서 겨우 등록했습니다. 그런데 코로나19 때문에 휴일 신청했고 다시 취소 신청하려고 합니다. 그동안 수영장이 코로나19 때문에 지자체 공고사항으로 문을 닫았다가 다시 금방 문을 연다는 문자 날아온 것만 해도 서너 번 된 것 같아요. 제가 정말 처음으로 큰맘 먹고 수영장 등록했는데 남편이 코로나 때문에 수영장에 가면 안 된다고 제일 먼저 반대했어요. 가장 큰 이유는 시골에 계신 시부모님이 나이가 많이 드셔서 자주 찾아뵈어야 하는데 혹시라도 바이러스가 전염되면 큰일이라는 이유에서였습니다. 아이들 개학도 연기되고 남편도 재택근무하고 있어요. 남편은 다 알만한 공기업 통신회사에 다니고 있는데 컴퓨터로만 업무 결제하고 핸드폰이나 사내망을 통해 충분히 업무가 가능한 것 같았습니다. 저는 아들내미 둘을 집에 데리고 있자니 힘들었는데 남편이 재택근무한다고 하니 남편 도움 받을 수 있을 것 같다는 생각에 정말 좋아했어요. 그동안 남편과 함께한 시간들이 별로 없어서 비록 코로나 때문이지만 재택근무하는 남편이 좋았습니다. 그런데 웬걸요. 오전 중에 남편 서재에서 사내 직원들과 화상통화한다고 아들내미 뛰지 못하게 단속시키느라 바빴고 삼시세끼 바쁘게 밥상 차려놓으면 후딱 밥만 먹고 다시 서재로 들어가서 꼼짝도 않고 틀어박혀서 나오질 않습니다. 처음엔 남편이 업무 보는 중이라 방해될까봐 두 아들들 뛰지도 못하게 하고 쫓아다니며 닥달하기 바빴습니다. 일부러 애들 학원 공부 체크하기도 하고 함께 공부하자고 꼬시느라 저도 조금 피곤했고 애들도 짜증내더라고요. 그러고 나서 또 저녁 때쯤 되어서 밥 먹을 때 되니 밥만 먹고 그대로 자기 방에 들어가서 나오질 않더군요. 밥 먹을 때라도 아이들하고 눈도 마주치고 대화도 하기를 바랬었는데 애들 목소리도 크고 왔다 갔다 하는 것이 싫은 모양인지 귀찮은 모양인지 방에 콕 하고 나오질 않더라고요. 뭐 하나 보자고 내다봤더니 얼른 나가라며 손사래를 치는 겁니다. 제가 남편 방에 들어오면 애들도 온다면서 귀찮다고 들어오지도 말라면서 문을 잠가버리더라고요. 조금 뿔따구가 났어요. 난 하루 종일 애들하고 부대끼고 내 시간도 없이 지내고 있는데 말입니다. 남편은 넷플릭스로 영화 기생충도 보고 킹덤 시리즈 1편부터 킹덤 시리즈 2편까지 아주 편안하게 풀 시청하고 있었습니다. 아니 나도 그 영화 본 적이 없으니 이왕 보는 거 같이 보자고 하면 안 되나요? 저와 저희 애들이 귀찮다고 방해받기 싫다면서 문을 걸어 잠그고 혼자 신나게 영화 감상하고 있더라고요.
아니, 지 새끼 나 혼자 낳았나요? 모처럼 아빠가 집에 있어서 얘들도 얼마나 함께하고 싶겠습니까? 평소에 못해주던 아버지 사랑을 애들한테 주면 어디가 덧나나요? 그런데다 애들도 밖에 나가지 못하고 집에만 있으니 얼마나 갑갑하겠어요. 그런데도 엄마는 아빠 일하신다고 조용히 하라고 닥달하고 있으니 얼마나 스트레스 쌓이겠어요. 그런데 남편이란 작자는 애들이고 마누라고 다 귀찮다는 표정입니다. 제가 화딱지가 나서 남편에게 그놈의 넷플릭스인지 뭔지 그만 보고 애들하고 놀아주라고 했습니다. 그랬더니 야, 너는 내가 돈 벌어다 주느라 스트레스가 많아서 모처럼 쉬고 있는데 그 꼴을 못 보냐? 애들은 네가 보면 되잖아 라고 했습니다. 그러고는 문을 잠글 테니까 자기 방엔 얼씬도 하지 말라고 하네요. 그러고 며칠을 어쩌나 두고 지켜봤습니다. 넷플릭스 볼 건 다 봤는지 이젠 게임하느라 밤새고 낮에는 계속 잠만 잤어요. 이게 재택근무냐고 쥐어받고 싶은데 참았습니다. 그러고는 답답하다면서 동창들과 통하더니 만나러 나가서 술에 잔뜩 취해서 새벽에 돌아왔습니다. 아니 지금 얼마나 위중한 이 사태에 꽉 막혀있는 공간인 술집에서 그렇게 오랫동안 술 마시고 돌아다녔다니 말이 됩니까? 나보고는 코로나 위험하다고 수영장에도 못 가게 한 사람이 지금 이게 제정신이냐고 했더니 그럼 자기는 지금부터 자가격리 하겠으니 자기 방에는 얼씬도 하지 말라 했어요. 서기의 경이기가 따로 없네요. 그리고는 주말에 갑자기 운동 좀 해야 하는데 코로나 때문에 운동하러 헬스장에 갈 수도 없으니 친구들이랑 백패킹 하러 간다면서 생전 안 하던 백패킹 장비를 인터넷으로 구입한다 어쩐다 고수를 하더라고요. 돌아다니지 말라고 재택근무하라고 했지 그렇게 돌아다니면 되냐고 난리쳤어요. 남편이랑 남편 친구들 정말 개념 없다고 하자 일부러 사람 없는 곳을 피해서 갔는데 어쩌냐고 했습니다. 그래서 저도 따졌어요. 그럼 나는 하루 종일 애들하고 집콕하고 있는 나는 뭔데? 잠깐 며칠 집에 붙어 있다고 안절부절 못하고 밖으로만 나돌려는 너는 되고 나만 집콕해야 되니? 술집에서 만나는 것보다 더 낫잖아. 딴엔 고민해서 백패킹 한 거고만. 뭐라고? 너는 돌아다녀도 되고 나는 돌아다니면 안 된다는 거네? 너는 맨날 집에 있었으니 답답하지도 않을 거 아니야. 코로나 지나가면 너도 돌아다녀. 누가 뭐래? 하는 거였어요. 그러고는 2박 3일로 돌아다니다가 집에 왔어요. 시골에 계신 시부모님을 2주에 한 번씩은 꼭 찾아가 뵙니다. 주로 주말 동안에 남편이랑 함께 가서 시부모님이 나이가 많으시니 시골집 정리도 도와드리고 시부모님이 아까워서 팔지 못하신 논밭의 작물들도 둘러보고 오곤 했습니다. 시아버지가 손주 보고 싶다고 하시면서 손주 데리고 오라고 하셨습니다. 그래서 남편에게 시부모님께 가자고 했더니 자기는 여러 군데 돌아다녀서 혹시 감염이 될지 모르니 저 혼자 애를 데리고 다녀오라고 합니다. 그래서 제가 네가 걸리면 우리 식구들 다 걸린 거야 하고 말하니 그래도 불안하니까 애를 데리고 다녀와. 난 집에 꼼짝없이 있을게 하는 겁니다. 시골에 내려가면 할 일도 많고 쉬지도 못할 테니 저보고 혼자 가서 애들도 보면서 자기 부모님을 챙기라는 말인 거죠. 이게 말입니까? 방구입니까? 귀찮은 마누라와 아들들 보내놓고 편하게 하고 싶은 대로 하고 살겠다는 이기적인 생각인 거죠. 나한테 자기 부모님 챙겨드라니까 행여라도 바이러스 감염되면 큰일 난다 해놓고선 정작 본인은 맘 놓고 나돌아다니고선 이제 와서 한다는 말이 저 혼자 시댁에 가서 고생하고 오라네요. 가기 싫어하는 남편을 억지로 끌고 갈 수는 없고 해서 할 수 없이 아들 둘을 데리고 시부모님께 갔습니다. 시어머니는 남편이 재택근무하고 있으니 반찬거리와 채소들을 챙겨주시면서 아들들은 시부모님이 당분간 데리고 있겠다시며 바로 집으로 올라가라고 하시더군요. 남편은 제가 시댁에 내려갈 때 며칠 있다가 오라고 했어요. 자기 부모님을 잘 챙기고 오라는 말이죠.
참 뻔뻔스런 남편 아닌가요? 시댁에 도착하자마자 애들만 남겨놓고 시어머니 말씀 따라서 바로 집으로 올라왔습니다. 남편에겐 연락하지 않고 올라왔어요. 저희 집 아파트 주차장에 도착했을 땐 밤 11시가 넘어서였죠. 그런데 집엔 남편이 없더군요. 남편한테 전화했더니 제주도랍니다. 제주도에 재택근무하는 친구들끼리 모여서 여행도 하고 일도 하면서 힐링하러 왔다네요. 지금 이때 아니면 언제 또 제주도에 와보겠냐며 3일 정도 지내다 올 거라고 했어요. 집에 콕 붙어 있겠다더니 마누라와 애들이 없으니 심심했나 봅니다. 남편에겐 마누라와 애들은 안중에도 없고 오로지 자기밖에 모르네요. 지금 코로나19 때문에 사회적 거리를 두는 이 심각한 상황인데 재택근무자가 재택근무는 하지 않고 돌아다니면 밥줄 끊기는 거 아니냐며 당장 돌아오라고 하니까 또 그 지겨운 잔소리 한다며 자기는 건강한 사람이라 코로나19 따윈 무섭진 않다고 하더라고요. 지금 국가적으로나 세계적으로나 이번 코로나19도 경제적으로 많은 타격을 받고 있는 중대한 시점에서 개념 없이 돌아다닌다는 게 말이 되냐고 쓴소리 해도 소용없었습니다. 남편과 통화를 끝내고 나니 시어머니가 밤길 운전 조심해서 집에 잘 도착했는지 그 늦은 시각에도 주무시지 않고 걱정되시는지 전화 주셨습니다. 남편과 통화 끝낸 직후라 속상한 마음에 시어머니에게 남편이 그동안 이러저러 해놓으라고 넋두리처럼 쏟아냈어요. 재택근무한다면서 시부모님께도 안 간다고 한 사람이 이 시국에 친구들이랑 말 한마디 없이 제주도로 놀러 갔다고 했습니다. 참고로 집에서 하루 종일 씨름하는 저나 애들은 안중에도 없이 혼자만 즐기기에 바쁘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코로나는 자기는 비껴갈 거라면서 저렇게 돌아다니는데 어머니 아버님 뵈러는 못 간다고 하면서도 제주도는 3일씩이나 이것저것 싸돌아다니다 온다니 걱정된다 했습니다. 그랬더니 시어머니께서 내가 그렇게나 네 와이프한테 잘해라 하고 일렀건만 아직도 자식이 있는 아비이면서 속을 못 차렸다시고 두고 봐라. 내 가만두지 않겠다고 하셨어요. 그리고는 시어머니가 그동안 아들 둘이 키우느라 힘들었으니 이참에 좀 푹 쉬라고 하셨어요. 애들 개학 때까지 손주들 데리고 있겠다고 하셨습니다. 남편도 애들도 없겠다. 남편한테 스트레스 좀 받았겠다 해서 할 수 있는 건 폭풍 인터넷 쇼핑 뿐이더라고요. 맨날 남편과 아이들 옷이나 물건만 사고 내 거는 눈팅만 하다 말았는데 나도 좀 돈 좀 쓸 줄 아는 여자란 걸 보여주고 싶었습니다. 갖고 싶었던 주방 식기류 한 번에 질렀고요. 집에서 입는 홈웨어부터 봄 신상 자켓과 구두 질러버렸습니다. 그리고 코로나가 지나면 꼭 친구끼리 해외여행 다녀와야지 하고 다짐도 했습니다. 그저 남편이 마누라와 애들을 조금만이라도 배려해주는 사람이기를 바라는 그 소박한 마음을 이제 더 이상 기대하지 말아야지 하면서 제 마음을 다독거렸네요. 그리고 1년에 2번씩은 나에게 보상을 하기로 했어요. 그 첫 번째로 평소에 늘 갖고 싶었지만 후덜덜한 가격 때문에 사지 못했던 카메라를 샀어요. 애들 아기 때부터 사진을 찍어 오다가 사진 찍는 재미에 푹 빠져 있었거든요. 카메라를 샀더니 스트레스가 확 풀리는 것 같았어요. 카메라를 곧 택배로 받을 생각하니 가슴이 뛸 정도로 기대되었습니다. 그렇게 저는 남편이 친구들이랑 제주도에 3일 동안 여행 가고 없을 때 인터넷 쇼핑하면서 시간 보냈습니다. 오직 나만을 위한 쇼핑이었죠. 그동안 남편은 제주도에 이곳저곳을 돌아다니며 인스타에 사진을 계속 올리고 유명 맛집에 만난 거 먹으면서 한껏 찍고 친구들과 맥주집에 가서 한껏 찍고 지랄을 하면서 잘도 돌아다니고 있더라고요. 누가 재택근무자라고 하겠어요. 제가 답답한 마음에 남편에게 재택근무 하랬더니 신나게 놀고 자빠졌다고 광고하니 너 그러고도 회사에서 안 잘리니 당장 사진 내려라 했어요. 그랬더니 걱정마 멍충아 업무 시간 아닌 때에 올린 건 누가 뭐래 하는 겁니다.
그러고 3일 지나니 남편은 제주도에서 집으로 돌아왔어요. 저는 남편에게 나는 어딜 가서 맛있는 거 먹거나 좋은 건 먹을 땐 울 아들이랑 당신이 생각나던데 당신은 아무렇지도 않은가 보네? 제주도 유명 맛집은 다 싸돌아다닌 것 같은데 초콜릿 하나도 안 사왔네? 했어요. 그랬더니 남편이 넌 맨날 먹는 거 타령하니까 살이 찌는 거야. 넌 살 좀 빼야 해. 하는 거였어요. 사실 제가 뚱뚱하긴 해요. 다이어트 여러 번 시도해봤지만 쉽진 않았습니다. 그래도 남편한테 그런 소리를 듣는 건 자존심 상한 일이죠. 남편과 애들 위해서 사는 삶이란 아무런 의미가 없는 걸까요? 남편이 정말 아무렇지도 않게 내뱉는 말들이 섭섭하고 상처가 됩니다. 많은 걸 바라지도 않고 그저 아내로서, 애들 엄마로서, 부인으로서 작은 배려를 원했을 뿐이었는데 남편은 이제 저를 안중에도 없는 듯이 대하네요. 남편이 제주도에서 돌아온 날 시아버지께서 시골에 할 일이 태산이라며 당장 내일 일찍 시댁에 내려오라고 남편에게 전화하셨어요. 남편은 바깥을 여러 군데 돌아다녀서 혹시 모르는 일이니 갈 수 없다고 핑계를 댔어요. 그러자 시아버지가 호로 자식이 이젠 지 아비 말까지 안 듣는다고 욕을 하자 그때서야 마지못해 내려간다고 했습니다. 다음날 당연히 제가 시댁에 따라 나설 줄 알았는지 아침에 늘어지게 늦잠 자고 있는 나를 깨웠습니다. 아직까지 안 일어나고 뭐해? 빨리 밥 차려. 밥 먹고 얼른 가봐야 할 거 아니야. 그러자 제가 당신이 밥을 먹든 말든 당신이 알아서 해. 난 애들 없을 때라도 잘 쉬어야겠어. 더 잘 테니까 깨우지 마. 하고 다시 잠들었습니다. 계속 시골 본가에 가자고 졸랐지만 신용도 하지 않고 이불 속에서 꼼짝도 않고 나오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시어머니한테 전화 걸더니 송우 엄마가 시골에 안 간다고 하니까 자기도 다음에 가면 안 되냐고 말하더라고요. 송우 엄마는 이미 다녀갔으니 올 필요 없고 남편 혼자만 오라고 하시는 것 같았습니다. 남편은 가기 싫다고 혼자서 쫑얼쫑얼 대면서 시골로 갔습니다. 애들도 남편도 없으니 참 할 일이 없어 보였습니다. 늘어지게 침대 속에서 음악도 듣고 남편처럼 넷플릭스로 기생충과 킹덤 시리즈 2편까지 다 봤습니다. 그리고 기다리고 기다리던 나에 대한 보상품이 카메라도 도착했어요. 날씨도 너무 화창한데 코로나라니 아파트 정원에 벚꽃이 이렇게 이쁘게 피어있는 줄 처음 알았습니다. 카메라 테스트 겸 해서 마스크 쓰고 단지 안을 한 바퀴 돌면서 사진을 찍었어요. 매일 혼자라도 카메라 들고 나와야겠다고 생각했습니다. 배달 음식도 제일 맛있어 보이는 걸로 시켜 먹고 유튜브 보면서 카메라 공부도 하면서 오롯이 나를 위한 시간을 알차게 가졌네요. 남편과 애들 걱정은 하지 않았습니다. 애들 아빠도 있고 시부모님 계시는데 걱정할 이유가 없죠. 이 지난 후 울 아들한테 전화가 왔어요. 목소리가 낭랑한 것 보니 아주 잘 지내는 것 같아 보였습니다. 오전에는 아빠가 회사 업무 볼 때 옆에서 아빠랑 같은 테이블에 둘러싸고 앉아서 학원 숙제도 하고 영어 공부도 함께 한다면서 막내도 아빠랑 앉아서 함께 책도 읽고 한다고 하면서 인증사진을 찍어서 보내왔어요. 그리고 오후에는 할아버지 비닐하우스 보수공사를 아빠가 하시는 동안에 할아버지 할머니가 밥 주고 있는 길냥이들과 강아지들과 놀기도 하고 강아지들 목욕도 시켜줬다면서 고양이들과 강아지들이 얼마나 귀여운지 사진 찍어 보내준다고 신나서 말합니다. 울 두 아들이 아빠랑 한 상에 둘러앉아서 있는 모습이 참 행복해 보였습니다. 진작에 아빠로서 애들에게 저런 모습을 보여주었으면 얼마나 좋았겠냐란 생각을 했어요. 역시 할아버지 할머니한테 애들을 보낸 게 참 잘했다는 생각이 듭니다. 애들한테 할머니 할아버지 힘드시지 않게 말 잘 듣고 많이 도와드려야 한다고 하고 아빠한테도 매끼 식사는 할머니 힘드시니까 직접 준비하라고 전해달라 했더니 남편이 애들 옆에 있었는지 내가 끼니 때마다 밥상 차리고 있어 걱정 마 하고 말하더군요. 아무튼 답답한 방구석에 틀어박혀 있다가 시골에 가니까 애들도 밝은 모습이어서 참 좋아요. 시부모님 호출로 마지못해 시골에 내려간 남편도 모처럼 두 아들과의 추억도 많이 쌓았으면 좋겠습니다.
개구쟁이 귀여운 두 아들 녀석들이 할아버지와 할머니 사랑을 듬뿍 받고 무엇보다도 아빠와 함께 있는 시간이 많으니 행복해 보였습니다. 계속해서 아빠랑 노는 사진들이며 막내는 아빠가 읽어준 책이며 큰애는 아빠랑 영어 공부한 내용이며 길냥이 밥 주는 사진이며 행복하고 신나는 모습을 담아서 보내오네요. 두 아들과 아빠가 한박 웃음을 띠고 셀카를 찍어서 보내오는데 저도 얼마나 즐겁던지 행복한 미소가 저절로 피어나더군요. 역시 아들한테는 아빠가 있어야 하구나 라는 생각이 듭니다. 남편이 시골로 내려간 지 일주일이 지난 뒤 남편한테 뜬금없이 톡이 왔네요. 아들내미 책 읽어주고 재웠다며 아들내미 자고 있는 모습과 함께 찍은 셀카 사진을 보내왔어요. 그 셀카 사진 밑에 천사 같은 아들 둘이나 낳아줘서 고마워 라고 써져 있네요. 내가 앞으로 잘할게. 우리 아들들 잘 키워줘서 고마워 라고 남편이 톡으로 보냈습니다. 전 믿을 수 없어서 다시 한번 봤네요. 남편은 아들과 며칠 동안 목욕도 함께하고 아들들 간식도 해주고 밥도 차려주고 책도 읽어주고 큰애의 영어 공부도 도와주고 시골집 청소도 아들과 함께하고 강아지 목욕도 함께 시켜주고 하면서 얼마나 두 아들들이 사랑스럽고 귀엽던지 그동안 소중한 내 아들들한테 소홀히 한 점 정말 후회했다고 합니다. 힐링이 따로 없었다고 합니다. 두 아들은 힐링 그 자체라며 그동안 소홀히 한 점 많이 후회한다고 했어요. 그러면서 그동안 미안했다며 앞으로 잘하겠다고 자기 아들을 둘이나 이만큼 잘 키워줘서 고맙다고 했습니다. 남편한테 이런 말을 들을 줄은 상상도 못했는데 감동했습니다. 남편 말이 세상에 제일 소중한 것이 있다면 자기 자식과 마누라라고 했어요. 그러면서 보고 싶지만 아들들과 더 많은 시간을 갖고 싶다면서 행여 시골로 내려올 생각일랑 말하고 했어요. 참 일찍도 깨달았네. 그만 잊지 말기를 하고 톡을 보내줬습니다. 지금 이 순간 참 행복하네요. 정말이지 남편이 변치 않기를 바랄 뿐입니다. 동안 남편에게 섭섭했던 것이 다 눈 녹듯이 녹아내리는 것 같아요. 시부모님께서 남편을 불러내리신 것이 참 잘하신 거였네요. 시부모님께 깊이 감사드렸습니다. 이게 다 시부모님 덕분인 것 같습니다. 내일은 시부모님 안부 전화 드리면서 감사하다는 말씀을 꼭 해드려야겠습니다. 사연은 여기까지입니다. 지금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댓글 부탁드립니다. 감사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오만사입니다. 오늘의 이야기는 시아버지의 병원비와 병간호를 며느리가 책임지라고? 내가 왜? 아들은 뭐하고? 호구 며느리 딴 데 가서 찾으세요. 입니다. 오늘의 사연 시작하겠습니다. 저는 이남 중 장남 며느리입니다. 손아래 시누이가 한 명 있고요. 남편과는 대학 4년 때 소개팅으로 만나서 바로 그 다음 해에 결혼했습니다. 그래서 직장생활 한 번도 해본 적 없었고요. 저희 친정 부모님이 전문 직종이 아닐 바에야 전업주부로 사는 게 낫다고 하셨고 저 또한 현모양처가 되는 것도 괜찮은 삶이라 생각했었죠. 그래서 친정아버지가 제 명의로 된 한강변에 위치한 전망 좋은 아파트를 사주셨습니다. 그리고 틈날 때마다 부동산 관련해서 관심 갖고 공부하라고 하셨습니다. 친정아버지는 남쪽 지방에서 건어물 도매업을 크게 하시고 계셔서 부동산에 관심은 많은데 현장 감각이 떨어지신다고 하셨어요. 그래서 수도권 부동산 정보를 많이 접해서 공유해주기를 원하셨어요. 그렇지만 이제껏 따신 밥 먹고 어려운 줄 모르고 자란 부르조아라서인지 그냥 편하게 이것저것 신경 안 쓰고 놀고 먹고 사는 인생이 참 좋더라고요. 친정아버지께서 필요할 때 쓰라고 주신 비상금도 넉넉히 있겠다. 남편 공기업에 다녀서 월급 차곡차곡 들어오겠다. 신혼집 예쁘게 꾸미는 재미로 사는 게 사는 낙이더라고요. 그래서
좀 사는 집 딸답게 인테리어도 사치스럽게 꾸며도 보고 드레스실도 영화에서나 나올 법한 분위기로 화려하게 꾸며놓고 신혼을 100% 즐기기로 했었습니다. 아기 낳으면 힘들다고 하니까 지금 이 순간을 즐기자는 주의였죠. 그런데 결혼 후 처음 집들이해서 시부모님이 오셨는데 프랑스 로코코풍으로 화려하고 과감한 인테리어에 적응을 잘 못하시더라고요. 시아버지는 이쁘게 잘 해놓았다고 하시면서도 레이스가 줄레줄레 달린 제가 입은 홈드레스나 커튼과 방석, 그리고 부담스러운 촛대 받침들을 보고서는 정신없다며 치우면 안 되겠냐고 하시더라고요. 시어머니는 이쁘기만 하다고 집을 잘 꾸며놓았다고 칭찬하셨는데 시아버지는 결혼 생활이 소꿉 장난이 아니다며 혀를 차시더라고요. 시누이는 눈이 휘둥그레져서 집 구경을 꼼꼼히 했었고요. 어차피 시아버지가 사시는 집이 아니라 내가 사는 집이니 그러시던 말던 신경 쓰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못마땅해 하는 시아버지 앞에서도 편들어주시던 시어머니께서 저를 데리고 방에 들어가시고는 한 말씀 하시더라고요. 이제 결혼했으니 남편 월급으로 생활해 나가야 하니까 결혼 전처럼 사치 부리고 살면 안 된다고 하시면서 철없는 애한테 어르듯이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걱정하지 마시라 말씀드리고 결혼해서 이렇게 아기자기하게 예쁘게 꾸미고 살아보는 게 꿈이라서 그렇다고 말씀드렸어요. 그리고 남편 돈으로 흥청망청 쓸 일은 없을 테니 걱정 놓으시라고 했습니다. 시부모님 입장에선 며느리가 철없이 살림도 못하고 사치나면 어떡하나 하고 걱정이 되실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들더군요. 그 뒤로도 시부모님께서 저희 집에 오시는 일이 별로 없었고 특별히 부딪힐 일이 없어서 잘 지내왔습니다. 저도 시댁 식구들한테도 나름 잘했었고요. 아가씨나 도련님 생일 때 꼭 기억하고 선물 준비해서 멋들어진 맛집 식당에서 식사 대접도 하고 백화점 들릴 때마다 남편 옷 사면서 시부모님 것도 사서 선물로 드리곤 했어요. 물론 시부모님께도 매달 용돈을 정해놓고 드리는 것은 아니었지만 한 번씩 뵐 때마다 적지 않게 용돈 겸 드렸어요. 남편 월급으론 어림도 없는 액수였죠. 아직 학생인 아가씨에게도 그랬고요. 그래서 우리 아가씨는 결혼해서 저처럼 다 차려놓고 살고 싶다고 하더라고요. 저야 부모 잘 만난 덕분에 풍족하게 살고 있단 걸 압니다. 대학에 들어와 보니 정말 힘들게 사는 친구들 많이 보면서 항상 부모님께 감사하고 있습니다. 그 즈음에 친정아버지가 집에서 빈둥빈둥 노는 거 지겹지도 않냐면서 슬슬 부동산과 경매 쪽 공부하라고 성하셨어요. 본격적으로 부동산 투자 관련 사업을 하시기를 원하셨거든요. 친정아버지가 적극 지원해 주시겠다고 하셔서 그쪽 관련 커뮤니티에 가입도 하고 관련해서 정보를 알아보고 있던 중에 남편이 지방으로 순회 근무를 해야 한다고 하더군요. 선택사항이긴 하지만 순회 근무를 하고 와야 승진도 빠르다면서 고민을 했습니다. 어차피 본사로 다시 되돌아올 건데 몇 년 떨어져 지낸다고 해서 탈 있겠나 싶어서 그냥 섭섭했지만 주말 부부로 지내자고 했습니다. 남편도 아직 신혼인데 떨어져 있고 싶지 않아서 함께 가면 안 되냐고 했지만 거절했어요. 제가 이름도 거창한 부동산 투자 사업을 시작할 거라서 안 된다고 했죠. 결혼한 지 1년을 다 채워가니 이 정도 신혼생활 보냈으면 된 거다고 생각했습니다. 시부모님은 부부가 함께 있어야 한다며 주말 부부 생활을 영 탐탁지 않게 여기셨어요. 아기도 얼른 낳아야 한다고도 하셨고요. 그렇게 짧은 신혼생활을 보낸 후 저희 부부는 주말 부부로 지내고 있었습니다. 그런 어느 날 도련님의 결혼말이 오고 갔습니다. 도련님의 결혼 문제로 의논 좀 하자고 남편이 있는 주말에 부르셨어요. 시누이와 도련님도 와 있더군요. 저는 도련님이 아직 상견례도 남아있고
결혼이 결정된 건 아니었지만 미리 축하한다고 밝게 웃으며 말했었죠. 그날따라 시어머니는 이것저것 많이 차리셨더라고요. 소불고기도 넉넉히 내오시고요. 평소엔 비싸다고 소고기를 잘 내오지 않으셨거든요. 암튼 도련님 장가가게 되어서 기분이 좋으신 것 같았습니다. 식사를 마치고 나서 시아버지께서 말씀을 꺼내시기 시작하셨어요. 도련님이 직장 생활이 얼마 되지 않아서 딱히 모아놓은 돈도 없는 데다가 시부모님도 여력이 없다고 하시면서 저희네 부부가 넉넉히 사는 것 같으니 좀 도와주면 좋겠다는 말씀이셨어요. 그러시면서 저한테 꼭 주말부부를 해야겠냐고 하시면서 남편이 있는 지방에 내려가서 함께 살라고 하시네요. 그래서 저는 하는 일이 있어서 서울을 떠날 수 없다고 했더니 무슨 일을 할 거냐면서 꼬치꼬치 캐물으시네요. 특별히 직장이 있는 것도 아니면서 떨어져 지낸다는 것이 말이 안 된다고 하셨어요. 그래서 죄송하지만 저도 특별히 할 일이 있어서 어쩔 수 없다고 하고 저희 부부 일은 알아서 하겠다고 걱정하지 마시라고 말씀드렸더니 굉장히 불쾌하시더군요. 옆에서 시어머니도 부부가 떨어져 있으면 안 된다고 결혼했으면 남편 따라 살아야 한다고 부추기셨고요. 그러자 남편도 저희네가 의논해보고 알아서 하겠다고 하고 도련님을 향해서 어떻게 도와주면 되겠냐고 화제를 돌렸습니다. 그랬더니 도련님은 시아버지만 쳐다보고 말을 꺼내지 못하더라고요. 그래서 시아버지가 말씀을 하시기를 저희네가 집이 있으니 도련님 신혼집 장만에 돈을 좀 보태달라고 하시네요. 돈을 빌려달라는 게 아니라 보태라고 하시더라고요. 남편은 저희네도 결혼한 지 얼마 안 돼서 모아놓은 돈도 없고 해서 전세금 보탤 만큼의 돈은 없지만 최대한 돕도록 하겠다고 했습니다. 그랬더니 시아버지가 버럭 화를 내셨어요. 형이란 놈이 동생 집을 좀 해주는 게 아까워서 인색하게 구냐고 하시더라고요. 너네들이 돈이 없다면 그렇게 사치스럽게 살 수 있는 거냐며 대출을 받아서 해주던지 너네 집을 비워서 살게 해주던지 알아서 하라고 하시면서 안방으로 휑하니 들어가시더라고요. 그런 시아버지를 보면서 도련님은 뻘쭘해하면서 남편과 저한테 이번 한 번만 도와주면 정말 고맙겠다며 결혼은 해야 하는데 전셋집도 장만 못했다고 하면 면이 서질 않는다고 부탁한다고 했어요. 시어머니도 옆에서 형이니까 없는 동생 도와주라고 거들었습니다. 막말로 남편이 돈이 어디 있어요? 결혼할 때 시댁에서 집장만 하는데 돈 보태주셨나? 아니, 결혼비용 대주셨나? 의문이 들더군요. 집은 친정아버지가 해주신 거고 혼수도 어차피 딸내미 쓸 거니까 친정아버지가 아낌없이 해주신 거고 그 외에도 시댁이 형편이 좋지 않아 보여서 하나밖에 없는 딸이 궁색한 결혼하는 것 싫어서 적지 않게 보태주셨는데요. 누가 봐도 돈 많아 보이는 며느리 믿고 그러신 것 같았습니다. 남편은 도련님과 시어머니에게 돈이 어디 있다고 대놓고 전셋집 도와달라고 하냐고 하면서 대신에 최대한 결혼식 비용에 조금이라도 보태겠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도련님한테는 없으면 없는 대로 시작하라고 하면서 남편도 결혼할 때 전세금이 턱없이 모자랐는데 그걸 알고서 장인어른이 집장만 해주셔서 덕분에 사는 것처럼 사는 것이지 그렇지 않았으면 월세로 시작했을 거라고 말해주었어요. 그리고 염치 없이 장인어른이 해주신 아파트를 담보받아서 대출해줄 수 없으니 은행에 대출받고 부족하면 월세로 하던지 하라고 말했습니다. 남편이 그렇게 단호하게 말하자 시어머니는 제 손을 붙잡고 사정하듯이 대놓고 도와달라고 하자 참 난처하더군요. 시어머니는 자존심도 없으시나? 하고 생각했습니다. 도련님 신혼 전셋집을 며느리한테 구걸하시다니 제가 돈을 쌓아놓고 주체 못하는 며느리쯤으로 아시는 것 같아서요. 시동생 전셋집 보태주면 그 다음엔 시누이? 그래서 안 되겠다는 생각에
한 번에 적지 않은 용돈을 시어머니와 시누이에게 줬던 것을 일단 끊어야겠다고 생각하고 그 뒤로 일절 주지 않았습니다. 선물도 생일 때 아니면 따로 하지 않았고 좀 더 소박하게 준비하기로 했어요. 10번 잘하고 한 번 못하면 못하는 것이 된다는 말이 맞더군요. 그동안 나름대로 시댁 식구들한테 잘해왔었는데 도련님 전셋집 해주지 않았다는 것으로 잘못한 며느리로 낙인 찍히는 듯 했습니다. 도련님 결혼자금으로 쓰라고 남편이 적금 통장 탈탈 털어서 줬다고 했어요. 제 돈은 한 푼도 안 들어갔고요. 그걸 하신 시부모님은 굉장히 저를 괘씸해 하는 것 같았습니다. 태도가 이전과는 완전 돌변하셔서 저를 보실 때마다 곱지 않은 시선이 느껴지더라고요. 사치 않은 며느리 돈을 쓰려고 했는데 아까운 아들 돈을 썼다는 거겠죠. 말끝마다 네 시동생은 굴속 같은 집에서 사는데 하면서 안쓰럽다는 듯이 저 들으라고 지겹게도 말씀하시더라고요. 남편 없이 그 큰 아파트에서 혼자서만 호화스럽게 산다는 거겠죠. 아들은 뼈 빠지게 일하느라 지방에서 골방에서 고생한다고 생각하시고요. 자주 만나 뵐 일이 없으니 저러시다 말겠지 했습니다. 그런 후 얼마 지나지 않아서 서방님네는 속도 위반을 하셨는지 몰라도 결혼한 지 5달 만에 첫 애를 낳으셨어요. 시부모님께서는 매우 기뻐하셨지만 저를 향한 시선은 곱지 않으셨는데 시아버지께서 그러시더군요. 집에서 뭐 하냐고요. 직장 다니면서도 네 동서는 아기도 잘 낳았는데 결혼한 지 한참이나 지났는데도 집에서 놀면서도 아기 소식이 없냐고요. 그래서 제가 집에서 놀고 있지 않고 돈 벌러 다닌다고 했어요. 어디냐고 물으시길래 부동산 사업 추진 중이라고 말씀드렸더니 그냥 코웃음 치셨습니다. 그냥 놀면서 아들 돈 축내면서 사치 부린다고 생각하신 것 같아서요. 전 나름대로 열심히 부동산 사업 하는 중인데 말입니다. 그러던 어느 날 법원에서 경매물건 보고 나오는데 시어머니 전화가 한가득 와 있어서 무슨 일인가 전화드렸더니 시아버지께서 하반신 마비가 와서 제가 연락이 안 되니 119를 통해서 병원 응급실로 왔다고 급히 오라고 하셨어요. 병원엔 시어머니와 시누이만 있었어요. 종합검사를 받고 나온 결과가 척추측만 협자증으로 신경이 눌려서 하반신 마비가 왔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당장 수술을 해야 하는데 염증이 심해서 항생제 투여를 해서 염증 수치가 낮아지게 되면 수술이 가능하다고 하더군요. 일단 입원 수속을 맞춰드렸고 중간에 하던 일을 끊고 나왔던 터라 또 오겠다고 하고 나왔습니다. 그리고 그날 저녁 집에 있는데 전화가 불이 났습니다. 시어머니 전화였습니다. 시아버지가 입원해 있는데 한가하게 집에 있냐며 빨리 병원으로 오라고 하시더라고요. 병원에 와서 시아버지 병간호 안 하냐고 야단치셨습니다. 하반신 마비가 오신 시아버지 병간호 하라시네요. 아니, 어머니는 뭐 하시고요? 그래서 일부러 제가 포괄병동에 입원해 드린 건데 며느리가 굳이 와서 시아버지 병간호 하라고 하셨어요. 6인실에 계시도록 했는데 불편하다고 1인실로 옮기셨다고 하셨습니다. 1인실과 6인실 입원비 차이가 꽤 날 텐데 굳이 저에게 1인실로 옮겼다고 하셔서 그러신가 보다고 생각했습니다. 제가 일 때문에 병간호는 어렵다고 말씀드리고 오후에 한 번씩 찾아뵙겠다고 했더니 그건 안 될 말이라며 일하지도 않으면서 일 핑계대고 있느냐고 당장 와서 시아버지 병간호 하라고 윽박 지르셨습니다. 그리고 시어머니는 갑자기 없던 병이 생기셨는지 허리가 아파서 잠깐도 병원에 있기가 힘들다고 하시면서 하루 종일 병실을 지키라고 하시더라고요. 시누이는 학교 다녀야 하니 안 되고 동서는 애기 키워야 하니 안 되고 서방님은 직장일로 힘들 테니 안 되고 저밖에 없답니다. 그래서 제가 저도 일하러 나가야 하니까 시아버지 병간호 못 해드린다고 하고 바로 끊어버렸습니다. 계속 듣자 하니까 시어머니의 말씀이 너무 하시더군요. 허리가 아프건 안 아프건 남편이 하반신 마비가 와서 기저귀 차고 있고 포괄병동이라 간호사가 다 알아서 해주기 때문에 가족들 병문안 시간도 정해져 있는데 행여 나 몰라라 할까 봐서인지 난리 부르스를 하십니다.
저는 바로 남편에게 전화를 해서 여차여차 얘기해주고 어머니를 진정시켜달라고 했어요. 포괄병동이니 가족이 한 사람만 면회가 가능하다고요. 그런데 그걸 설마 저보고 혼자 맡아서 하라고 하시는 건 아닐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남편이 시어머니랑 통화한 후에 주말 끼워서 며칠 연차를 내고 시아버지 병실을 지켰습니다. 그것 때문에 시어머니가 또 저에게 전화해서 바쁜 아들을 불러내서 병실을 지키겠다고 야단하셨어요. 저는 그냥 가만히 듣고만 있었습니다. 남편은 병원에 잠깐 면회 올 수는 있어도 병간호하러 오지 않아도 된다고 했어요. 그리고 시어머니께도 저를 따로 병실로 부르지 말라고 말씀드렸다네요. 그런데 시어머니가 병원비는 어떡하냐고 하시더래요. 그래서 남편이 병원비 걱정은 하지 말라고 했답니다. 자기가 책임지겠다고 했다네요. 시아버지는 항생제 과다 투여로 급성 신부전으로 의식불명이 되어서 중환자실로 실려가게 되었습니다. 중환자실에서는 하루 3번 30분만 가족들 면회가 한 명만 가능해서 딱히 병간호할 필요가 없었어요. 그런데도 시어머니는 저보고 매일 병원에 오지 않는다고 성하셨습니다. 처음엔 장남 며느리라서 그러신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그게 아니라 병원비 때문이었던 걸 알게 되었어요. 어느 날 시어머니가 시아버지가 위독하다고 만사 제껴두고 달려오라고 해서 하던 일 멈추고 급히 갔는데 아무도 안 왔더군요. 저만 혼자 부르셨더라고요. 아가씨나 동선이한테도 위독하단 말 듣지 못했다고 나중에 들었습니다. 원무과에서 병원비 결제해달라고 하니까 저보고 병원비 내라고 위독하다고 거짓 부럼까지 해가며 오게 한 거였더라고요. 안 믿기실 겁니다. 저도 설마 했으니까요. 그동안 입원비며 중환자실에서 이틀에 한 번 투석하시니 병원비는 상당했습니다. 저는 시어머니께 결제하시라고 카드만 드리고 일하는 중이어서 병원에서 바로 나왔습니다. 조금 맥이 빠지더군요. 병원비 결제가 급하면 급하다고 말씀을 하시던지 왜 시아버지가 위독하지도 않은데 위독하다고 거짓말하면서까지 굳이 오게 해서 병원비 결제하라고 하는지 이해가 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그날 저녁에 시어머니에게서 기가 막힌 전화를 받았네요. 왜 아들 신용카드를 주었냐고 하셨어요. 그러면서 그렇게 시아버지 병원비 대주는 게 아깝냐고 노래를 부르셨습니다. 돈도 쌓아놓고 살면서 거기에다 남편이 버릇안 준 돈으로 호의호식하면서 시아버지 병원비가 아깝다냐고 하시면서 당장 와서 병원비 결제하라고 하셨습니다. 며느리 카드인 줄 알고 받았는데 가만 보니 뒷면 서명란에 아들 이름이 있어서 뼈 빠지게 고생하는 아들 돈을 어떻게 병원비 한 큐에 쏟아 넣느냐는 말씀이셨어요. 돈 많아서 사치하고 호화롭게 사는 며느리 돈으로 병원비 결제하라는 말씀이셨어요. 어찌 말씀하신지 궁금해서 아무 말도 않고 듣고만 있다가 중간에 시어머니가 하시는 말씀을 녹음했습니다. 남편한테 들려주려고 했어요. 그러시면서 저보고 장남 며느리니 병원에 와서 하루 종일 시아버지 병간호와 병원비를 다 책임지라고 하십니다. 대충 듣다가 제가 어머니께 물었어요. 어머니, 며느린 제가 시아버지 병간호하고 병원비를 다 책임져야 해요? 아들이 번 돈은 싫다고요? 며느리 돈으로 시아버지 병원비 대라는 말씀이시죠? 그랬더니 시어머니께서 하시는 말씀이 네가 생각이 있는 애 같으면 네가 돈 좀 가지고 있으니 좀 베푸고 살면 좋지 않니?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랬습니다. 어머니, 호구 며느리 바라신 것 같은데요. 아들 돌려드릴 테니 원하시는 호구 며느리 다시 잘 찾아보세요. 하고 끊었습니다. 그리고 나서 남편에게 녹음 내용과 함께 톡을 보냈어요. 당신 어머니가 호구 며느리 원하셔서 우린 안 될 것 같다. 집 비번 바꿀 테니까 앞으로 여기 올 생각 마라. 하고 보냈습니다. 그리고 남편 옷가지나 자잘한 물건들을 용달이 실어서 시댁으로 보내버렸습니다. 시댁 식구들 전화 빗발치는데 받지 않았더니 열받으신 시어머니가 저희 친정집에도 전화해서 딸을 그따위로 가르쳐서 시집 보냈냐고 열을 내시고 전화 끊더라고 친정 부모님께서 연락 왔습니다.
그동안 있었던 일을 말씀드리고 시어머니 원하시는 며느리 얻도록 해주겠다고 하고 전화 와도 받지 말라고 했습니다. 걱정되신 친정 부모님이 당장에 올라오신다고 하셨습니다. 그리고 남편도 올라와서 문 두드리는데 문 열어주지 않았더니 밤새 그러길래 그 늦은 밤에 시어머니한테 전화해서 아드님이 내 집 앞에서 와서 문 열라고 난리 판꽃이니까 제발 데려가 주세요 하고 끊었습니다. 솔직히 좋은 배경인 남자를 만나서 결혼할 수도 있었지만 포기하고 남편 하나만 보고 한 결혼이었는데 씁쓸합니다. 남편이 웬만해선 저랑 헤어지려고 하진 않을 거예요. 저도 남편만 보면 헤어지고 싶진 않습니다. 그러나 결혼이 사랑만 가지고 되는 것이 아닌 것 같아요. 제가 행복해지려고 결혼한 것이지 희생을 강요받기 위해서 또는 책임을 떠안기 위해서 하는 건 아니니까요. 사연은 여기까지입니다. 여러분의 생각과 의견을 나눠주세요. 구독과 댓글, 알람 설정 부탁드립니다. 여기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좋은 날 되세요. 안녕하세요. 오만사입니다. 오늘도 찾아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의 사연 시작하겠습니다. 저는 50대 초반 주부입니다. 결혼 전에 직장 생활을 했었지만 지금은 아파트 내 통장이나 분야의 활동 등을 하고 있습니다. 처음엔 멋모르고 시부모님과 남편의 뜻에 따라 다니던 직장을 그만두었었죠. 대학을 졸업하자마자 시 공무원 계약직으로 근무하다가 정식 구급 공무원이 되었었죠. 그러다가 남편을 썬팅으로 만나서 짧은 연애 기간을 거쳐서 결혼을 했습니다. 남편을 사랑했었다거나 특별히 애틋한 감정이 있어서라기보다는 그 정도의 조건의 남자면 결혼을 해도 되겠다 싶어서 한 거였어요. 어차피 결혼을 전제로 한 만남이어서 양쪽 집안에서 기본적인 조건이 들어맞았기 때문에 그냥 한 겁니다. 물론 남편이 마음에 들지 않았으면 하지 않았겠죠. 그건 남편도 마찬가지였던 것 같았습니다. 어차피 서로에 대한 큰 기대를 하지 않고서 한 결혼이었기에 별로 결혼 생활이 즐겁거나 행복하진 않았어도 크게 실망하지도 않았어요. 남편은 남자 형제만 넷 중에 막내였어요. 시부모님이 특히나 남편을 편애를 하셔서 결혼 초에는 합가해서 함께 살고 싶어 하셨습니다. 상견례에서 시아버님이 나서서 합가해서 함께 살겠다고 했을 때 저희 친정 부모님이 절대 그럴 수 없다고 하자 어쩔 수 없이 한 발 물러선 거였죠. 그래서 친정아버지가 이왕이면 시집과 떨어진 곳으로 일부러 신혼집을 장만했는지부터 확인까지 하셨습니다. 왜냐하면 상견례에서 본 시아버님의 성품이 보통이 아니셨거든요. 대대로 물려받은 땅으로 지방에 유지 행세를 하며 교육자도 여러 배출했다는 집안에 대한 자부심이 대단하셨어요. 그래서 시아버님이 가부장적이고 말씀도 거침없이 직설적으로 하시는 분이셔서 친정아버지가 좀 걱정을 많이 하셨습니다. 결혼식을 예정해 둔 상태에서도 친정아버지가 여러 차례 결혼을 엎으시려고 하셨어요. 이미 청첩장을 다 돌린 상태에서도 파혼을 하자고 하셨었죠. 왜냐하면 시아버님이 혼수며 예물이며 이것저것 트집을 많이 잡으셨어요. 그래서 시집간 딸이 시아버님한테 시달리고 살까 봐서 겁을 먹으셨던 겁니다. 저희 친정아버지는 친정엄마처럼 엄청 자상하고 따뜻한 분이셨어요. 저는 원래 세상의 부모님들은 다 그런 줄로만 알았습니다. 결혼 당시에도 시아버님이 엄청 엄하게 말씀하시고 훈계하시듯 해도 그게 모두 다 남편을 애지중지해서 그러려니 했어요. 친정아버지가 불안해서 결혼을 못 시키겠다고 제 손을 잡고 말렸어도 저는 이미 주변 모든 사람들에게까지 다 결혼식을 알렸고 당시에 남편과도 특별히 부딪힐 일이 없었기 때문에 결혼은 예정대로 하겠다고 했어요. 남편과 둘만 잘 살면 될 줄 알았습니다. 시아버님이 신혼여행 당일부터 전화로 꼬집으셨어요. 도착해서 전화를 하지 않았다는 이유였습니다. 친정 부모에게서 그런 것도 배우고 오지 않았냐면서 당분간 매일 전화라고 명령하셨죠. 오히려 그런 시아버님을 시어머니는 말리실 정도였습니다. 당시에 남편 말로는 집안에서는 시아버님이 곧 법인 것처럼 시어머니조차도 시아버님에게 꼼짝을 못한다고 하더군요. 유독 남편만이 시아버님에게 대꾸도 하고 싶은 말들을 다 할 수 있다고 했습니다. 남편 말을 들어보면 시아버님이 막내인 남편을 굉장히 아끼셨더라고요. 결혼식 후에는 매주마다 시댁에서 살다시피 했습니다.
집안의 가풍을 익히게 한다는 이유로 매일 수마다 불러서 이것저것 잔소리를 많이도 하셨어요. 남편이야 늘상 자기 집이었으니 망고 땡이었고, 시아버님은 결혼 전에 합가해서 함께 살자고 한 것을 반대했던 것에 좋지 않은 감정을 그대로 표출했습니다. 남편은 자기 아버지의 비위를 조금만 맞춰드리자고 하더라고요. 그러시다 말 것이라며 나쁜 의도는 없으니 조금만 참자고 했습니다. 저도 어른이시니 거분거분 잘 따르다 보면 이뻐해 주시겠지 싶었어요. 오히려 시어머니는 잔소리 같은 것을 하지 않으셨어요. 항상 좋은 말씀만 해주셔서 좋았습니다. 그런데 결혼식을 올린 후 몇 달도 안 되어서 소리소문 없이 저희가 사는 아파트 앞동으로 이사를 했습니다. 세상에, 그때까지도 남편이 저에게도 말 한마디 언질도 해주지 않았어요. 시부모님 댁에 이사 간다고 하는 날 알았습니다. 그리고 그날 이후로 매일 시집살이처럼 아파트 앞동에 사시는 시부모님이 사시는 집으로 출근하다시피 했습니다. 아이 시모살이 시키려고 다니던 직장을 그만두라고 했었더라고요. 제가 외출을 해서 잠깐이라도 집에서 전화를 받지 않으면 어디를 갔는지 꼬치꼬치 해묻고 잔소리를 하시곤 했어요. 시도 때도 없이 불렀습니다. 시부모님을 만나기 위해서 온 시가 쪽 친척분이 한 분이라도 와도 그냥 넘어가지 않고 와서 손님이 왔으니 대접해라 어째라 하면서 정신없게 만들었습니다. 처음에는 결혼해서 시부모님께 잘해드리는 게 도리라고 생각되어서 부르면 열심히 달려갔고 거분거분히 말을 잘 들었습니다. 그런데 갈수록 숨이 막혔어요. 한시도 저의 자유로운 시간을 허락지 않으려는 듯이 제가 다른 바깥 출입하는 것에까지 허락을 받으려고 했습니다. 친정 식구들이 놀러 왔거나 친구들이 놀러 왔는데도 호출을 하시더라고요. 물론 못 간다고 하면 전화기를 내려놓지도 못하게 하고 일장 연설을 퍼부으셨어요. 이유는 시집에 왔으면 시부모님을 떠받들고 사는 게 며느리의 도리인데 어디 막대 먹어도 유분수지 자기 마음대로 놀러가고 친구들을 집에 부르냐고 했습니다. 앞으로는 친정집에 가더라도 허락을 받고 가라고 했습니다. 처음에는 무섭게 말하시는 시아버님한테 이제가 시집온 며느리가 대든다는 것은 꿈도 못 꾸는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참 답답하더군요. 혹여라도 친정 부모님이 걱정하실까봐 시부모님이 잘 대해주신다고만 말씀드렸다가 곧 아시게 되었어요. 그래서 친정아버지가 남편에게 와서 이사 갈 것을 공고했는데 아파트 명의가 시아버님의 명의로 되어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리고 시아버님을 거스를 수는 없다고 했습니다. 다들 형들이나 형수들이 시아버님한테 두 손 두 발 다 들고 멀리 떨어져 사는데 믿고 있는 막내 아들마저 일부러 멀리 이사 간다면 굉장히 슬퍼하실 거라고 했습니다. 위에 형들한테는 엄하게 하셨어도 항상 막내 아들과 함께 살고 싶다는 꿈을 버리지 못하셨다더군요. 그래서 시집 식구들 모두가 막내 아들이 시부모님을 모시고 살 거라고 믿고 있다고 했습니다. 남편은 처음부터 제 의사와는 상관없이 시부모님을 모시고 살 생각을 했던 겁니다. 저한테 그러더라고요. 우리 아버지가 완전 옛날 분이라서 보수적이라서 그런 것 뿐이지 원래는 얼마나 나한테 자상하고 여린 분인데 자기가 아들인 한 명 낳으면 금방 달라지실 거야. 조금만 참자. 그리고 아버지가 무인도 섬이랑 땅들 모두 다 형한테 주지 않고 미리 나한테 다 물려주신다고 했어. 남편은 시아버님의 재산을 꼭 물려받기 위해서라기보다는 그렇게 믿고 의지하는 부모님께 도리는 다 하자고 했습니다. 그렇지만 제가 딸을 내리 낳다 보니 드디어 볼멘 소리를 하셨어요. 남들 다 낳는 아들은 왜 못 낳느냐고요. 남편은 딸이 더 좋다며 늘상 그랬지만 딸들을 흘겨보며 한 번도 안아주지도 않는 시아버님이 참 섭섭했습니다. 그동안 시집살이처럼 매일처럼 불려다니며 저녁 식사는 꼭 남편과 함께 시댁집에서 해야만 했습니다. 힘들고 불만이 많았지만 어찌할 도리가 없었어요. 드러내놓고 시부모님 싫다며 멀리 이사해버리기도 참 애매했습니다. 막내 며느리면서도 맏며느리처럼 명절 때나 제사 때나 집안일 행사 때마다 불려다녔어요. 그렇게 둘째 딸을 연년생으로 낳을 때까지 시부모님께 순종하듯이 살았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둘째 형님이 둘째 아들을 데리고 시댁에 왔습니다. 저희 둘째 딸이 100일일 때 선물을 못했다면서 겸사겸사해서 오셨더라고요. 그날도 굳이 시아버님이 저희 부부에게 두 딸을 데리고 건너오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시댁집에 들어갔는데
시아버님의 무릎에 둘째 형님의 막내 아들을 앉혀놓고 있었어요. 저희 둘째 딸을 보러 오신 둘째 형님과 아주버니는 갓 100일 지난 딸을 안아서 보고 있었는데 그런 모습을 보면서 눈을 흘기셨어요. 그리고는 싸고 온 아기 이불이랑 보자기를 늘어놓았는데 그러시더라고요. 어이, 정신 사납다. 한쪽으로 좀 치워라. 우리 손자가 뛰어노는데 방에다 데려다 놔라. 라고 했습니다. 순간 저도 모르게 시아버님을 쳐다봤습니다. 완전 못마땅한 듯이 100일이 좀 지난 제 아기를 보더라고요. 갑자기 꼭지가 핑 돌았습니다. 그때까지도 단 한 번도 제 딸을 안아보신 적이 없었습니다. 남편과 시어머니는 아버님한테 왜 그러시냐는 표정만 보일 뿐 아무도 이런저런 말을 하지 않았습니다. 저는 굉장히 서운하고 화가 났습니다. 그래서 둘째 딸과 첫째 딸을 데리고 나왔습니다. 그냥 아무 말 없이 굳은 표정으로 애들을 데리고 나서니까 남편이 말렸어요. 그래서 모두들 들으라고 한마디 했습니다. 반기지도 않는 딸을 도로 데려가는 것뿐이야. 이제 나도 딸을 둘이나 키워야 하니까 바빠서 이젠 여기 못 오니까 그래 알아. 라고 하는데 뒤에다 대고 뭐라고 시부렁거리냐고 소리 질렀습니다. 저는 그 뒤로 한동안 시댁 출입을 전혀 하지 않았습니다. 다른 것은 다 참아도 내 자식을 두고 그렇게 함부로 차별하는 것은 참을 수가 없었어요. 전화도 받지 않으니까 집에까지 시부모님 두 분이 쫓아와서 잔소리하며 훈계질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하고 싶은 말을 다 쏟아냈었죠. 그동안 제가 두 분께 어른 대접 안 해드린 게 있었어요? 부족했을지는 몰라도 나름 최선을 다해서 원하시는 대로 며느리 노릇을 잘 해드렸는데 다 미친 짓이었어요. 손녀보다 손자가 더 사랑스럽고 이쁘시겠지만 그 이전에 금쪽 같은 제 자식이에요. 다시는 며느리 노릇을 하지 않을 테니 부르거나 하지 마세요. 그리고 애들 데리고 친정집에 가서 푹 쉬다가 올 테니까 전화도 하지 마시고요. 대접받고 싶으시면 걸맞는 대접을 하실 줄도 아셔야죠. 갑작스럽게 한 번도 대꾸도 않던 며느리가 따박따박 가르치듯이 할 말을 다 하자 기가 막혀 하면서 노발대발했습니다. 회사에서 일하고 있는 남편에게 전화해서 할 말 못할 말을 다 퍼붓더라고요. 시어머니는 저에게만 참으라고만 하시고 시아버님한테 대들면 못 쓴다고만 타이르셨어요. 그래서 제가 시어머니께 그랬습니다. 어머니도 그만 좀 참고 사세요. 할 말은 하시고 사셔야지 화병이 안 나요. 제가 무릎 꿇고 잘못했다고 할 때까지 저희 집에서 한 발짝도 나가지 않으시겠다고 해서 저는 대충 짐을 싸서 애들 데리고 친정집으로 가버렸어요. 친정집에 가서도 시아버님에 대한 서운함이 가시지 않았습니다. 남편도 이왕 친정에 간 김에 잘 쉬다가 오라고 하더군요. 시아버님은 친정아버지에게 전화를 해서 딸 교육을 잘 시켜서 보내라고 전화를 했습니다. 친정아버지는 딸 교육 잘해서 아까워서 못 보낸다고 맞섰어요. 그리고 남편을 불러서 대출을 받아서 작은 전셋집으로 이사를 하게 했습니다. 친정아버지가 나서서 이혼까지 불사하겠다는 의지로 밀어붙이셨어요. 그 후로 시댁 출입을 전혀 하지 않았고 남편만 왔다 갔다 했습니다. 너무 편하더군요. 세상에 그렇게 편할 수가 없었어요. 시댁 출입은 하지 않아도 형님들이나 아주버니들은 저희 집에 자주 오셨고 서로 왕래는 했습니다. 그동안 맏며느리 역할을 했던 제가 왕래를 하지 않게 되자 직장 다니던 맏 형님을 힘들게 하셨다더군요. 하지만 형님은 저와는 또 다르신 분이셨어요. 할 말은 하시는 분이셨고 또 경우 없이 행동을 하지 않으셔서 쉽게 시아버님의 뜻대로 되진 않았죠. 그거는 둘째 형님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그리고 1년이 지난 후에 시어머님이 암으로 돌아가셨어요. 그때는 참 슬펐습니다. 그래도 시어머니는 저에게 참 잘 대해주셨거든요. 그때 어쩔 수 없이 시아버님을 대했지만 여전히 저는 마주치지 않으려고 했고 말도 건네지 않았습니다. 어머니도 안 계시니 함께 살자고 할까 두렵기도 했습니다. 막상 혼자 드시니까 조금 기가 죽으신 듯 했습니다. 시어머니가 안 계시니까 반찬이나 음식이 어려우실 것 같아서 조금씩 해서 갖다 드릴까도 생각했어요. 하지만 그러다가 또 아버님이랑 부딪힐까봐 걱정이 되어서 차라리 하지 않고 이대로 서로 안 보고 사는 게 낫겠다고 생각했었죠. 남편이 매주마다 아버님을 뵈러 가긴 했지만 시어머니가 안 계시는 시댁엔 왠지 가기 싫어했어요. 그냥 대충 냉장고에 넣어둘 식료품만 사다 드리고 잠깐 앉아있다가 오는 정도였습니다. 딸도 없고 며느리들도 멀리 떨어져 있어서 바쁘니
명절 때라도 잠깐만 내다보고 가는 정도였죠. 그러다가 몇 년이 지난 후에 남편에게서 급하게 연락이 왔습니다. 119에서 연락이 왔는데 길을 걷다가 쓰러지셔서 병원 응급실로 가고 있다고 했어요. 급히 병원으로 갔는데 정밀 검사 결과 췌장암이었습니다. 이미 돌이킬 수 없는 상황까지 왔다고 하더라고요. 그때부터 회사에 다닌 남편과 교대가며 병원을 지켰습니다. 형님들은 모두 멀리 계셔서 저와 남편이 병간호를 해야 했습니다. 필요할 때는 간병인도 써가며 제가 온전히 맡아서 아버님 곁을 지켰었죠. 그동안 아버님은 저에게 여러 번 말씀하셨어요. 고맙다. 생전에 그런 말씀을 하실 줄은 모르실 것 같았는데 의외였습니다. 그래서 제가 말씀드렸어요. 아버님, 그동안 제가 불효했던 거 다 용서하세요. 라고 했더니 아니다, 고마워. 라고 힘없이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제가 아버님께 힘내시라고 안아드렸어요. 그냥 얼마나 힘드시는지 너무 안쓰럽더라고요. 그런 모습을 남편이 보고서는 눈물을 흘리더군요. 하늘나라에 가시기 직전에 다 모여있는 가운데 저에게 눈을 맞추려고 애쓰시는 것 같았어요. 손을 잡아드리고 편히 가 계시면 저희들도 나중에 뒤따라 가겠다고 했습니다. 그러자 잘 알아들으시는 듯이 엷은 미소를 지으시다가 편안하게 가셨어요. 고통스러운 투병을 하시다가 평안을 찾으신 듯이 평화로운 표정을 보니 분명히 좋은 곳에 가신 것 같았습니다. 뒤늦게라도 제가 아버님 곁에서 간병을 할 수 있어서 참 다행이었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렇지 않았다면 내내 마음의 짐처럼 남아 있을 수도 있었겠죠. 두 시부모님이 모두 암으로 돌아가시는 것을 보고 저희 친정 부모님도 걱정이 많이 되더군요. 건강하실 때 한 번이라도 더 찾아뵈어야겠습니다. 오늘도 창밖으로 맑은 가을 하늘에 밝은 햇살이 가득 찼네요. 하늘나라에서 웃으시면서 내려다보고 계시는 것만 같습니다. 늘 평안하세요. 사연은 여기까지입니다. 비슷한 사연이 있으시거나 여러분의 생각과 의견을 남겨주세요.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여기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드립니다.